김종수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 시작됐죠. 오늘은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에도 저는 그리고 저와 PD와 작가분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알흠다운 귀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감동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땡큐 크리스마스. 자, 오늘의 실검 고속도로 교통 상황. 많이 밀리면 고통 상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통 상황입니다. 카탈루냐, 스페인 독립투표 90% 찬성. 카탈루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축구팀 항상 게임할 때마다 신경전이 치열하죠. 독립투표 70% 찬성하고 있다. 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은행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은행 임시공휴일 다 쉽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뽑은 봉도사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국정원이 프로포폴 투약설, 좌파 연예인들 프로포폴 투약하고 있대요. 이러고 말을 흘리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곡 Westlife I Lay My Love on You. 추석 때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을 나누세요. I Lay My Love on You.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기다리는 순서예요.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주고받는 합의 마치 우주의 조화를 보는 듯하다. It's like a universe. 자, 최 반장. 안 낚이네 다들. 최 안녕하세요.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기용 이제 중딩 됐죠. 한경 TV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키가 훤칠하게 커요. 80대요? 예, 80대죠. 예. 80 몇째요? 82입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80 넘는 애들 치고 나한테 안 맞은 애들 없는데. 기분 나빠서 때리고 커서 때리고. 뜬금없습니다 오늘. 자,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최 반장, 우리가 매주 하나씩 월화 수목 매 요일별로 하나씩 코너가 있는데 네. 다 자리를 잡았어요. 그중에 그 제일 늦깎이로 자리 잡은 게 아빠들의 수다. 근데 이제 김영민 씨가 빠져요. 저질 체력. 버티지 못하다. 아침 7시에 끝나고 네. 11시까지 하는데 못 버티겠대요. 그렇죠. 브리핑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돼지 가!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 시작되니까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손과 발은 바쁘다 마음은 좀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여유를 찾기 힘들다 정봉주의 정치쇼를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래도 조금 여유롭지 않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살에 걸렸네. 자, 최남희님, 봉도사님, 저도 오늘 출근했어요. 그래서 방송 들을 수 있어 좋아요. 혼자 잠시에서 볼륨 업하고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진짜 살에 걸렸네. 김정실, 제가 사는 시골에 차도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거 보니 연휴 시작이구나 싶네요. 사례가 제대로 걸리지 않아서 물 마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 그렇죠. 첫 번째 뉴스요. 공항이 난리 났네. 명절 뉴스입니다. 명절 뉴스. 자, 역사상 최장 연휴. 단군일의 가장 긴 명절 연휴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토일 이틀 주말 지났고 오늘부터 연휴는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8일 남았습니다. 오늘 쳐서 긴 거죠. 자, 첫날이 30일 토요일이라고 치면 자, 이때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일의 최다 인파. 여행객이 무려 토요일인가요? 30일이? 30일 토요일. 그렇네.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어제 국군의 날 일요일 10월 1일. 그럴 때 깜빡깜빡해요. 왜 9월은? 오늘 10월 2일. 31일이 없지? 네. 그래서 이제 september 가고 옥토버 왔는데요. 이 9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 출발 여행객 수가 11만 4,751명, 명단 최다인데
어제 일요일에는 이 11만 5,353명으로 11만 5천 명을 넘기면서 최다치를 연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절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구나. 물론 이 해외여행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요. 오늘 일하는 분들 많죠. 저도 정치쇼 쉴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무슨 그래서 정치쇼를 그렇게. 오늘 늦잠 잘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막 달려왔죠. 그 세수하는 티 팍팍 나요. 머리도 못 감았습니다. 네. 그 이제 정장도 못 입고 그랬는데 어쨌든 일하는 분들도 많고 국내에서 고향 찾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예. 민족 대이동이지만 이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원래 이 정부는 이 열흘 연휴 동안 한 195만 명이 출입국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200만 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다이버시티, 다양성, 민주주의의 모습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반드시 집에서 차례 지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족끼리 합의가 되면 우리는 가서 지내겠다. 해외에서 예. 해외 호텔에서 인터넷 차례를 또 그렇게 많이 지내시더군요. 멋진 나라야. 아이디어가 남북한 대화만 되면 참 멋진 나라야. 살다 보면 진짜 다른 나라 국민들은 개인 행복 지수가 높은데 우리는 국가 만족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참 좋은 나라예요. 네? 조금만 대통령 잘 뽑아서 더 좋은 나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서강대 박호성 교수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만 좀 잘해주면 정말 위대한 나라, 근데 이제 위대한 훌륭한 민족. 정치인이 나오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실에 미국에서 네. 뭐 경호원 따돌리고 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햄버거 먹으러 갔다 예. 이런 기사 나와서 야 이거 한국 대통령은 언제 저런가 그랬는데 칼국수를 드시고 어제 오후 난리가 1시 넘어서 났대요. 수제비. 예. 비 오는 날 아마 삼청동 전 냄새가 청와대까지 간 것 같아요. 대통령 내외분이 네. 이제 오후 1시쯤 내려와서 예. 삼청동에 있는 수제비집 예. 유명한 데입니다. 경원 없이. 경원이 있었어요. 경호처장을 경호처장이 대동하고 대동했어요. 왔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그게 원래 비공개 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 다 네. 모르는 비공개 일정이었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김종숙 여사께서 그 명절 앞두고 뭔가 좀 시민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가자 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올라오는 사진들도 이렇게 청와대 사진기자단 그 공식 사진이 아니라 네. 다 시민들이 시민분들이 막 찍어서 시민들이 올린 핸드폰으로 거예요. 다 찍어서 올린 그런 사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시민분들. 아니 제가 그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그 얘기했는데 이제 네. 지금은 대통령 되셨지만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민간인 신분일 때 그 은근 친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주 1대1로 앉은 얘기할 기회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청와대 우리나라 그 경호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비서실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북한산을 올라갔대요. 네. 예고 없이. 네. 그 많은 사람들 스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객들. 대통령도 비공개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더니 결국 실천을 하셨네. 그래서 네. 어제 저는 그냥 전과 수제비, 막걸리 메뉴 요거 딱 세 개인데 명절 연휴에 내외분이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막걸리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아요. 부럽더라고요. 그 2012년 대선 때 제가 두 분 내외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얼마나 금술이 좋으시냐면 굉장히 기자들도 많고 막 수행원들 뭐 정당 관계자 의원들 굉장히 많은데 김정숙 여사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커피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뭐 네. 커피를 두 분께서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 보면서 와 지금 인터뷰 한 10분 15분 앞두고 저렇게 분장실에서 저러실 수 있다니 놀랍다. 꼭 좋은 그랬죠. 것만은 아니에요. 대통령 내외분이 금슬이 너무 좋으니까 저 같은 그냥 평범한 가장은 자괴감이 들면서 되게 힘들어져요.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요 네. 의외로 금슬이 좋아요. 잘해요 남편들이. 네. 왜냐하면 부인이 집에서 고생하는 줄 알거든요. 우리는 상호 존대하거든. 존댓말을 쓰세요? 네, 존댓말을 써요. 처음엔 전화로 하다가 그다음 이제 그 얼굴 보고도 존대하는데 그다음서부터 일체 부부싸움이 없어져. 1분 해요, 1분 부부싸움. 그렇죠. 이렇게 존대를 하면은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아니 않는다고. 부부싸움 때 하죠. 얼른 반말했다가 좀 서로 이상했고 다시 존대로 전화 안 될 때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연배에 자기라는 호칭을 쓴다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자기. 예. 자, 자기 전에 자, 환경 기자님. 네. 사드 보복 이후 첫 추석, 사라진 추석 대목. 아하, 지금 경제는 우리가 지금 웃고 이렇게 떠들 때가 아니에요. 근데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고 네. 일자리 좀 많아지면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럼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드 이후 첫 번째 추석. 네, 이후. 지금 그렇죠. 그 추석 대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국내 이제 뭐 전통시장 생각도 많이 하고 국내 경기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이제 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져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소비하거나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공교롭게도 이번에 중국도 황금 연휴 시즌입니다. 지금 똑같죠. 8일 연휴를 지금 즐기고 있고 또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 기간 동안에 중국 내에서 보통 한 100조 정도의 어떤 그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100조. 예.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 여행을 떠나는 유커수가 지난해보다 한 10% 정도 더 늘어나서 7억 1천만 명 정도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동을 하고 예.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해외로? 10분의 1. 아니요. 해외로 떠나는 중국인만 한 600만 명. 600만 예, 명.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큰 수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인근 나라로 가서 소비하거나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타겟층을 중국 유커로 해서 굉장히 큰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난해 안 오니까 다 일본 가네요. 예, 그 일본 많이 가고 지금 태국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마케팅을 좀 많이 특화를 해서 지난해 국경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찾은 관광객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소비 액수가 한 100억엔 그러니까 한 1조 200억 원 정도를 그 일본에서 소비를 한 거예요. 그 예. 국경절 기간에.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중국인 분들이 놀러 오셨거든요. 한때 지난해는 재작년까지. 지난해 추석 때는 얼마쯤 왔나요? 지난해 추석에는 조사가 안 됐죠? 아니요. 18만 명 정도가 오셨는데 오. 예, 많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많이 왔죠, 오시고. 예, 많이 왔죠. 그리고 근데 이제 손님이니까.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한 반토막 정도 예상을 하고 8만. 있습니다. 예, 예. 8, 9만. 8, 9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크게 기대를 하지 위축되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통업계가 요 한 시즌에만 한 7천억 원 이상 특수를 누렸거든요. 우리나라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7천억이 상황입니다. 거의 예. 일본 일조하고 비슷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커의 그 기본적으로 인기 여행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순위에 항상 있었어요. 1, 2, 3위 안에 꼭 맞아요.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밀렸죠. 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권에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난 3월부터 한한령이 내려졌죠. 예. 그러니까 단체로는 한국에 가지 마라라는 게 예. 중국 정부의 입장인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관광사는 다 거의 구경성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예.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 숫자도 예. 늘었어요. 늘어서 그 제가 또 한 일주일 전에 이 명절 앞둔 이 명동 그다음 해외 관광객들 상황을 보기 위해서 명동을 쫙 한번 훑었잖아요. 좀 늘었대요.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예. 근데 우리가 뭐 매번 이게 정치적인 논리 다 떠나서 네. 중국 정치인들이 이게 대국스럽지 않아요. 정치는 정치대로 풀고 경제는 경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갖고 보복하고 압박하고 그러는 게 물론 섭섭한 심정은 있지만 이해는 하지만 이것 대국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민간 교류나 이런 관광 차원까지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부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아직까지 알았는데요. 네. 이제 국가 사회주의적 요소가 매우 남아 있는 거죠. 강하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아니, 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그 맹자 공자 유교 사상에서 중국에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인간의 완성된 인간을 군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인, 네. 그렇죠. A소인들. 네. 대인배 기질이 있는 정치. 대인배. 소인 띠띠 동생이에요 동생. 저건 대형이 아니라 띠띠 동생. 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것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비를 좀 진작하자라고 해서 이제 되게 크게 만든 행사입니다. 사실 이게 시작은 세일 페스티벌이죠 일종의. 그렇죠. 페스타 하게 되면 이게 유럽식 스페니시 쪽인가 페스타라고 하면
스페니시 쪽이죠. 스페니시 같아요. 왜냐하면 피에스타나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본떠서 실제적으로 이제 차용해서 만든 건데 예. 이제 올해가 2회째예요. 이게 오. 지난 정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했어요. 예. 내수 진작을 예,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최경환 이제 경제부총리.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지난 정권에 시작했지만 어쨌든 뭐 내수 진작을 위한 행사라고 해서 올해도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홍보를 알겠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중간에 광고 보고 광고하시는 물건들 좀 사고 내수도 진작시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3부인가요? 2부인가? 아, 2부예요. 아니 제가 한번 웃자고 한 거예요. 추석 2부인가? 아니 저는 왜 빨리 보내시려고 그러나. 추석 2부. 추석 2부인가? 자, 오늘 기사 많으니까 간단히. 예. 자, 페스타 계속 간단히. 예, 그렇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아까 얘기를 좀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규모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2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회 때 이제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었던 행사인데 지금 2회가 되면서 참여 업체들이 좀 늘었어요. 지금 한 400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한 40개 업체가 더 늘었죠. 60개 업체가 더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행사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 세일 행사치고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없어요. 될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자, 이렇게 구조를 얘기해 주세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잘 되는데 잘 왜 되죠. 세일 페스타는 왜안 거기는 되나? 막 며칠씩 기다려서 예, 물건 사잖아요. 그럼 구조가 뭐냐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에서 아예 직매입을 합니다. 제조업체가 와서 이렇게 좀 비싼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와요. 이미 돈을 가지고 내고. 와서 내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무조건 반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안고 가야 되는 시간이 겁니다. 지나면서 세일 팍팍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얘를 다 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네들이 떨이를 해서라도 이걸 파니까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싸다. 나오는 거예요. 예. 아,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지금 온라인 직구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물어도 그게 더 싸니까 그 정도로 세일 폭이 넓은데 블랙 크고 프라이데이는 그 싸다. 그렇죠. 근데 이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통업체들이 만약에 이 세일을 해서 남으면 타지 반품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매입이 아니고 또 유통 구조가 미국처럼 이렇게 좀 단순화돼 있지가 않고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백화점 세일하고 큰 차이를 못 느낀다. 이 운영하는 주체가 수수료 먹고 그렇죠. 제조업체들이 와갖고 사갖고 와갖고 다 털어야 되는데 네, 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여기는 그렇죠. 그냥 수수료 먹기 때문에 아닌 말고. 그렇죠. 유통업체가 책임을 지고 이걸 다 털어야 된다라는 그런 구조면 자기네들이 일단 이걸 털어야지 또 신제품 오면 팔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유통업체가 다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근데 아니구나.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보통 물건 들여오는 것처럼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일을 유통업체에서 한 10% 20% 해서 약간 더 싸게. 일종의 유통업체의 갑질이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통 연례적으로 하는 일반 세일 행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 유통업체에서 사서 여기서 다 팔아야 된다. 그럼 그렇죠. 마지막에 세일폭을 팍팍 늘릴 거 아니에요. 90%까지 막 내려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유통업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 이게 정부 주도로 작년에 시작이 됐던 그래요? 거거든요. 맞아요. 박근혜 그렇죠.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에 너무 내수 경기가 어렵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막 올리는 걸로 했더니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해봐야 경제 활성화가 안 되지 인도하니까. 않냐.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업계에서는 진짜 그 울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거거든요. 손목 비틀었고 나온 네, 거라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이게 네.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예, 거잖아요. 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주관하는 건데.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발성이라든가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좀 애매해요. 지금도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공식 홈페이지. 근데 가면 어떤 업체에서 어떤 물품들을 싸게 파는지 그게 업데이트가 다 안 돼 있어요.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예. 확실히 이전 정부랑은 그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생각에 이걸 정부가 하려면 다르니까. 제대로 예. 해서 그렇죠. 예, 하든지. 하든지 아니면 그냥 털든지. 예, 그렇지. 아예 그냥 이전 정권에서 있고 정권은 바뀌었는데 현 정권은 크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고 또 예.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고. 예. 그렇죠. 근데 하는데 예산이나 비용 들어가는 거 대비 효과가 효과는 없는 별로 거죠. 별로 안 없죠. 좋다. 예. 아.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정부 재설계에 들어가야죠. 네. 예. 알겠습니다. 김정실님
작은 아동복 매장 7년째 운영 중입니다. 아 진짜 힘드시겠어요. 매출은 터무니없이 줄었지만 새로운 재미를 찾고 자 흥은 업 정봉주의 정치쇼 나의 삶의 활력소 으쌰. 흥이 많으신 자 분. 저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건데요. 아동복 매장 시절 아이디어 드릴게요. 아동복 매장 하는 분들 한 셋 내지 다섯 정도를 엮어서 공동으로 온라인 매장도 같이 운영하세요. 혼자 하게 되면 힘이 들지만 셋 내지 네 개 정도 묶게 되면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일정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덜 힘들어집니다. 비용도 줄고. 자 3470님 서울 온 지 3년 만에 고향에 갑니다. 그동안 명절 때 취업 걱정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안 갔는데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저 축하해 주실 거죠. 전국의 취업준비생 여러분들 모두 특별해요. 화이팅입니다. 취준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축하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정봉주의 정치쇼가 뽑은 금기어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 성적은 올랐니 이 세 가지 또 있어요. 뭐요? 애 언제 날 거니? 그것도. 근데 너무 그거는 스트레스 받죠. 애 언제 날 거니 그래서 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얘기는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정부는 발표하지 않지만 정봉주의 정치쇼가 발표하는 키워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라. 이런 알흠담 방송 보셨어요? 처음 봤어요. 방송국 이름이 뭐라고요? SBS 프로그램 이름?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10월 18일서부터 청취율 조사 들어갑니다. 정봉주 3번 복장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17대 1의 가족이 돼주세요. 한 분이 17명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배가 운동이군요. 예. 배가 운동. 우리가 보통 싸울 때 17대 1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대 1의 정치쇼 가족이 돼주세요. 근데 왜 17대 1이에요? 늘 그래야지 17대 그게 1 인간의 왠지. 심리상에 네. 18대 1 하면 좀 뻥치는 거야. 17대 1 하면 좀 많긴 한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고 영화에서 17대 1로 싸운 뭔가 있었나 봐요. 그렇구나. 예, 이소룡이 17대 1로 싸우지 않았을까. 자 다음 뉴스 장윤성 기자님. 예, 추석하면 또 정치 뉴스가 밥상에 추석 밥상에 안 오를 수 없는데요.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정부도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반부패, 그러니까 청렴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어려우니까 평화 이슈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하고 경제 문제 어려우니까 혁신 성장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인데 예. 실제로 보수 야당에서는 정진석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서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먹힐 것인가? 아마 이제 갑론을박이 집집마다 있겠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먹히지 않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리고 그렇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 계속 수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추석 밥상에서 한번 얘기 나눠볼 만한 이슈가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적폐청산은 프레임이라고 하기보다 점점 파고 들어가면 들어서 범죄적 행각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를 범죄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 지금 MB 정부에 참여했던 주요 고위직 인사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도 나왔죠.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썼지만 퇴행적 시도 이런 표현 쓰면서 네. 성공하지 못할 것 이런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 남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 MB 정부 시절의 인사들은 다 아직도 저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스스로 정권을 규정한 바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MB 정부 때 흘러나오는 뉴스 치고 지금 당시에 국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자, 보시면은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은 이미 그렇죠. 확정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횡령 혐의까지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민간 댓글 부대 운영하는데 돈을 썼다. 그럼 국고를 그냥 털어먹은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는 특가법상이 제5조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건데 국고손실에도 해당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배임 횡령 네. 개인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임 횡령은 또 이제 개인적인 착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원세훈 네. 원장에 대해서 지금 배임 횡령도 지금 예, 조사 맞아요. 중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또 이제 당시에 이제 문성근 씨라든가 김여진 씨 합성 사진을 보면 저걸 국정원이 한 건가?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이 빨간 딱지를 막 붙이고 다녔던 일들이 또 하나 새로운 게 터져 나왔어요. 당시에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이 유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포폴 투약설. 그렇죠. 이게 찌라시 가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마약 수사 당국이 포착을 하면 네. 내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잡으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하든가 예. 아니면 약하다 초범이다 그럼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그 연예인이 누구다라고 신문에 공개가 되죠. 예. 그런데 마약 수사가 아니라 이 비운털 박힌 연예인을 특정해 놓고 막 털다가 그러니까 사찰을 하다가 결국 야 프로포폴을 좀 투약한 것 같아. 하면서 찌라시에 흘려버리고. 그럼 이게 수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을 망신주게 하고 이미지를 폄훼해야 되니까 네. 이 찌라시를 유포해라. 이런 것들을 정권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 기사를 만드는 가짜 기사를 만드는 네. 인터넷 언론사 포인트 뉴스 이것도 설립했잖아요. 네, 국정원이 설립을 국정원이 했죠. 설립을 했고 예. 국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청와대까지 충분히 합의된 내용으로 지금 추정되는 흐름들이 그렇죠. 뭐 2012년에 이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예. 문건에서도 이게 크로스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가요? 이런 관련 문건이. 예,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1년 12월에 예.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이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했다. 이것을 이제 국정원한테 지시를 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냐면은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진영 수석이에요. 11년. 그리고 최금락 씨가 당시 홍보수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청와대가 예. 국정원을 통해서 이러한 왜곡 날조된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면 당시에 그 수장이었던 최금락, 정진영 두 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그렇죠. 특정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특히 마약류 프로포폴 투약설 이런 것을 정권 차원에서 예. 그냥 문화계 연예인이잖아요. 그런 연예인한테까지 이렇게 했어야만 했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저거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지금 그 알인 이 거죠. 그 알? 일본 그 대지진 때 네. 조선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맞아요. 이런 것과 다를 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우리 뇌를 자극적인 한쪽으로 쫙 몰고 가서 특정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 특정 세력의 좌파 연예인을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 이게 등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메카시. 관동 대지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요? 국정원이 뭔가 이 연예인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예. 좌파로 낙인을 찍고 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같은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놀라운 게 두 개인데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는 청와대에 은밀히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 정황이 지금 나온 거 하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말할 때가 다가왔어요. 뭐 말을 이건 해야 돼요. 범죄적 행위죠. 이게 무슨 과거 적폐 청산이에요. 전혀 적폐가 아니죠. 두 번째로 놀란 건 뭐냐면 이게 심리학자들의 자문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게 아까 광고 이 말씀하실 때 광고 효과를 이제 극대화하기 위해서 광고 심리학이 발달해 있습니다. 예. 자본주의 사회니까. 그런데 예를 들면 2015년에 미국에서 깜짝 놀랄 일이 터진 게 15년 최근이죠. 이 호프만 보고서라는 게 터지는데 네. 그러니까 콴타나모 미군 기지라든가 테러리스트들을 잡아놓고 고문을 하잖아요. 아직도 이게 문제거든요. 그렇죠. 근데 고문 불법, 기술이라고 하는 게 얼만큼 인간이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고문의 효과라는 게 실토하게 하는 거니까. 근데 이게 국방부가 심리학자들에게 용역을 줬던 게 밝혀져서 미국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번에 국정원의 이 댓글 행각에 심리학자들의 자문이 있었다. 어머머. 그냥 이 합성사진 이런 게 막 만든 게 아니고 이야. 어떻게 해야 이미지를 완전히 끝낼 수 있습니까? 혹은 어떻게 해야 대중들이 여기에 좀 가장 효과적으로 반응하고 동요할까요? 이런 것을 자문을 받았다고 한 이거 좀 철저하게 수사해서 밝혀줘야 되고요. 그 자문한 그러겠네요. 그 네. 교수들도 네. 가치를 상실한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범죄 행위예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이게 일제 강점기에 731 부대나 예. 여기서 아니, 이제 관동 대지진 네. 때 우리 조선 네. 사람들은 학대
살해하려고 네. 퍼뜨렸던 우물 독약 유포설과 연예인 좌파 연예인 프로포폴 투약설하고 뭐가 다르냐고요. 그렇죠. 근데 그 연예인뿐만 아니라 저기 MB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네네. 밖에 계신 PD 팔짱 끼고 있지 말고요. MB 전화 연결 한번 해주세요. 물어보게. 이게 범죄 행각인지 아닌지. 예, 네. 계속 팔짱 끼고 계시네요. 아니 근데 이게 연예인뿐만 아니라 노무현 전 대통령 사진 합성 사진 논란이 됐던 거 기억하세요? 일베에서 예. 일베에서 코알라 이렇게 네. 합성 사진 이것도 당시에 국정원에서 그 어떻게 하면 영정 사진의 권위를 최대한 떨어뜨릴 떨어뜨릴 수 수 있는가. 있겠냐, 방법이 뭐냐 이런 거를 심리학자들한테 자문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심리학자들은 이건 참을 수 없다 진짜. 자문을 한 것은 아니고 국정원 대상으로 강의 특강을 한 번 한 교육을 적이 했다. 있다. 뭐 이런 정도로 얘기를 하는데 심리학자들은 예, 근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연예인뿐만 아니라 이른바 예. 그 이명박 정부가 판단하기에 자신의 정권 유지에 좀 방해가 될 만한 연예인, 문화예술인, 연예인, 정치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전부 그렇게 아니 그 했다는 그 거죠. 심리학자들이요 용서해 줄게요. 네? 우리 별로 용서해 주자고요. 왜냐하면 전제 조건은 그때 불가피하게 나는 정권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서 자문을 해줬습니다. 죄송합니다. 자백을 하는 순간 우린 다 용서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범죄의 주체는 아니었거든. 범죄 행위 주체는 아니었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떻게 답변을 안 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용역 보고서를 내라 그러는데 목군형이 포도청에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러고 자백을 하면 네. 지금 국민들한테 사과하고 하면서 했던 행위들을 다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는 뭘 자문을 했다. 그걸 과거사에 이제 소극적 그렇죠. 부역인데 예, 부역이죠. 자기 고백을 하고 양심 선언을 하면 이게 말씀하신 대로 용서될 수 용서하고 있는데 화해하는 법이 있잖아요. 지금 이게 전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렇게 정권 차원에서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진행을 해놓고 시간이 흘러서 지금 와서는 그쪽 측의 정치인들은 자살의 원인은 가족사 아닙니까?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것도 그 노무현 대통령 돌아가신 이후에 국정원 문건에서 가족의 문제, 개인의 문제, 집안의 문제로 이거를 돌려라. 또 폄훼하는 그러니까 거죠. 실제로 그 그 문제가 문건이 됐던 나왔잖아요. 문성근 씨, 김여진 씨 합성 그 사진 있지 않습니까? 그 인터넷에 네, 떠돌아다니는 네. 그 사진도 심리학 이론을 이용했다는 건데요. 세 단계라는 거예요. 첫 번째 단계는 권위를 훼손하고 두 번째 단계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어머 저렇게 했어라고 떠나게 만든다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 단계는 고립시키기. 그다음 단계는 뭡니까? 극단적 선택을 하게 만드는 거죠. 야, 이거 진짜 괴별세 환생 같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는 나치와 다르지 않다 이 생각이 들어요. 아, 선전선동에 대해서 대중 심리에 또 대가들을 동원했고 유태인을 수용소에 몰아넣고 또 생체 실험을 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 떠도는 사진들이 보면요 굉장히 좀 서툴기도 하고 좀 저열하거든요. 일부러 보면 그렇게 한대잖아요. 퀄리티가 굉장히 떨어지는데 그게 또 사람들의 심리적으로 좀 이렇게 많이 그 각인이 되게 하는 그런 게 있나 보죠. B급 정서가 B급 정서. 예전에 한 10년, 15년 전에 예. 그 15년 전 지하철에 보면 화장품 광고 내가 몇 번 여기서 인용했었는데 화장품 광고에 있으면 아리따운 그 여자 연예인이 화장품을 선전하잖아요. 그거를 이 광고회사 직원들이 다니면서 그 코에다 담배 지하철 담배 필 때 예, 담배 그때. 구멍을 코에다 뿅 내요. 아 진짜요? 예쁜 사진은 보지 않는데 예쁜 얼굴에 담배 구멍이 퐁 찔린 건 관심을 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이른바 이제 그 약간 네거티브를 접합시키면서 자극의 강도를 높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성도 좀 정확한 자신들의 판단하에서 촌스럽게 만든 거예요. 이게 네. 광고 심리학에서는 예. 이게 정설인 게 오길비라는 대가가 예. 미국에서 아주 중소기업에 싸구려 광고를 내는데 어떻게 주목도를 높일까 하다가 이 그 광고 찍으러 가던 길에 약국에서 안대를 하나 사서 모델에게 안대를 딱 붙였는데 엄청난 트래픽, 주목도를 이끌어내요. 그럼요. 이 지금 말씀하신 이 효과가 바로 코에 담배 연결되는 구멍 내는 거. 이론이 있어요. 그런 사진 많이 본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그러면 예. 그거 제가 아이디어를 줬거든. 아이디어를 줬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광고 그리고 갔다가 무슨 끈 붙여놓고 그렇죠, 그렇죠. 그걸 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가 저기다 끔을 붙였어. 껌. 껌 아니 껌? 누가 저기다 껌을 붙였어. 이 화장품 사이겠네. 어쨌든 암울합니다. 너무나 소리가. 심각한. 이게 어떻게 과거 적폐예요? 그러니까요. 이게 어떻게 정치 보복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일주일 전인가 옆집에 계신 우리 동네에 계신 분이 4년 전에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신고했거든요. 그랬더니 보복이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비유가. 그러면 맞아요. 예. 도둑질 3년 전에 도둑질한 거 갖고 도둑질했다고 신고했거든. 예. 그랬더니 자기하고 평생 감정이 안 좋아서 보복한 거래.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죠. 지금 그거예요. 경찰이 철저히 수사해야죠.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경찰의 철저히 수사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자, 버디 홀리 It's so easy to fall in love. 자, 추석 때는 서로 노래를 싸우지 말고 사랑하세요. It's so easy to fall in love 듣겠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최반장 최영일 평론가 반경 기자 그다음에 장윤성 기자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여러분들의 문자는 정치쇼를 춤추게 만듭니다. 0112님 이분 자주 주신 분인데 추석 연휴에 고향도 못 가는 시민들을 위해서 운행하는 기사 여러분 항상 시민들을 내 가족처럼 생각하시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양보운전 서행운전 해주세요. 교통부 장관이신가요? 자, 박우진님 3명 전파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14명 남았습니다. 자, 신영대님 10월 18일부터 SBS 러브 FM 청취율 조사했습니다. 정봉재 정치쇼 강추 3개를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정봉재 정치쇼 그다음에 정봉주 SBS 103.5는 굳이 기억하지 않아도 돼요. 예. 자, 아래 순서로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카탈루냐 독립투표 소식 최영일 평론가님. 이게 우리나라 국민적 관심이 엄청나게 높은 게 연휴 명절 중에 지금 현재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왜 그러죠? 카탈루냐예요. 왜 그러면 지난 밤에 사태가 터졌어요. 카탈루냐가 원래 이 수년 전부터 독립하겠다. 스페인 북부에 있는 지역이죠. 스페인 북동부 지역이고 예. 스페인 거긴 에스파니아라고 많이 부릅니다. 17개의 광역 자치구가 있어요. 예. 우리나라도 광역 17개입니다. 똑같은데 그중에 카탈루냐가 우리나라 4개의 18개 세종시 포함해서요. 세종시 포함해서 18개 됐나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거기서 4개의 주를 포함하고 있는 지역이 카탈루냐 지역이죠. 여기에 인종이 다른가요? 약간 다른데 카탈루냐어가 과거에 있었는데 이 말을 금지했어요. 스페인 정부가. 프랑코 정부 때요? 프랑코 때부터 지금까지. 프랑코 때. 그럼 어떻게 난 저절로 알지? 예. 근데 지금 정확하신 게 프랑코 정권이 1930년대에 스페인 내전이 일어나고 해밍웨이가 참전해서 누구를 위하여 좋은 우리나라를 쓰잖아요. 예. 근데 이게 원래는 중세부터 벌어졌던 독립투쟁이에요. 이게 스코틀랜드와 잉글랜드랑 비슷해요. 아일랜드하고. 예. 그래서 18세기에 통일이 됐는데 자치권을 인정받았다가 프랑코 정부 때 완전히 자치권을 박탈하면서 카탈루냐어도 못 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이제 편입돼서 이제 한 국가에 소속된 지역이었는데 카탈루냐가 문제는 경제 문제입니다. 이 GDP의 25%를 담당하는데 아주 부유한 지역이에요. 바르셀로나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바르셀로나가 있는 지역이에요? 네, 바르셀로나는 협동조합팀인데. 네, 시민구단이죠. 시민구단이죠. 맞습니다. 예. 바로 그래서 굉장히 독립성이 강한 지역이고 언어도 따로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롭고 이 지금 스페인이 4,700만 명 정도 인구가 되니까 그렇죠. 우리와 비슷한데 경제 수준 우리보다 떨어졌죠 이제는. 그런데 이 지역이 이제 700만 명 정도 인구예요. 근데 우린 독립하겠다. 근데 지금 분리 독립 투표를 강행을 한 겁니다. 근데 스페인 정부는 위헌이다. 독립투표 못한다. 카탈루냐는 우리는 독립 여부를 주민들에게 물어서 찬성이 더 높게 나오면 독립하겠다. 지금 독립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투표가 강행되다 보니까 이 정부군이 출동을 해서 실탄은 아니지만 고무탄을 쏘면서 일종의 비비탄 같은 거죠. 오늘 아침 상황으로 보면 760여 명이 부상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지금 굉장히 지역 분위기가 달아오르면서 폭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또 스페인 여행 이 명절 연휴 기간에 우리나라 분들 많이 가셨거든요. 바르셀로나는 반드시 갑니다. 가우디 공원이라든가 이 또 이 파밀리의 성당 보러 가잖아요. 바르셀로나는 남쪽인데 아래쪽인데. 바르셀로나가 북동부에 있고요. 중심 정도의 마드리드 수도가 있어서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으니까 마드리드 바르셀로나를 다 찍고 오시죠. 그게 이 스페인 이렇게 호리병처럼 생겨서 그 중간에서 기점으로 보면 아래쪽으로 보이는데 전체 길이로 보면은 북동쪽에 있습니다.
그렇군요. 카탈루냐 여행하시는 분들 좀 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며칠 전에 어젠가 그제 또 메시가 메시가. 두골 그렇죠. 멀티골 넣고 6게임 만에 10골 넣거든요. 네, 근데 보시면은 이 가장 이 스페인 대표팀의 핵심인 예. 헤라르드 피케라는 선수가 피케. 카탈루냐 출신이고 예, 우리가 맞아요. 잘 아는 바르셀로나의 용 메시는 아르헨티나 사람이죠. 아르헨티나죠. 네, 예. 카탈루냐 사람은 아닙니다. 피케가 맞아 카탈루나 맞습니다.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축구할 때 무척 감정 대립이 커져요. 이 네. 카탈루나 출신들이 오고 그러게 되면 이게 말씀을 드리면 이탈리아하고 스페인 축구는 전쟁의 대리전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중세 근세까지 워낙 공국들로 그러니까 이탈리아가 하나의 국가로 우리는 알지만 로마 공국, 피렌체 공국 예. 다 이제 공국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최근까지 하다가 뭐 가리발디가 통일하고 나서 예. 축구가 어찌 보면 그 지역을 대표해서 전쟁을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열광적이죠. 독립의 유혈 사태가 발생할 것 같으니까 이미 이 부상자로 치면 인명은 아직 사망자는 없지만 예. 유혈 사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인데 일촉즉발입니다. 예, 스페인도 우리하고 위도가 비슷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38도를 다혈질이에요. 경유하고 있는 이탈리아, 스페인, 대한민국 이런 데가 좀 그 격해요. 기질이 맞아요. 기질이 비슷하죠. 비슷하다고 그런데 이 하죠. 위도가 비슷한 LA 거기 이제 더운 지방이니까 기질이 덜 비슷한데 LA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알자가 없는 달에는 굴을 오이스터 굴을 먹지 마라. 알자가 없는 달. May, June, July, August. 왜 그런 거예요? 우리하고 온도가 비슷한데 알자가 없는 달은 굴이 상한다. 아. 쓸데없는 기질과 관련이 아니 왜냐면 굴 이런 거 생거로 먹는 음식과 기질은 연관이 맞아요. 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매운 음식을 좋아하고 자극적인 음식을 좋아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요 38도 위도에 있는 분들이 별걸 다 배우죠. 카탈루냐가 위도로 보면 또 남만은 아니었네요. 관심 있게 모르는 게 지켜봐야 없는 될 것 같습니다. 정봉주의 정치쇼. 자, 근데 모르는 게 없는데 정말 네. 듣다 보니까 반가운 나왔어요. 틸러슨이 두세 개의 대북 대화 채널을 가동하고 있다. 가동하고 있다라고 네, 네. 그런데 또 확인해줬죠. 예,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는 시간 낭비다. 그러니까요. 예. 훌륭한 국무장관인 렉스 틸러슨에게 예. SNS죠. 리틀 로켓맨과 협상을 신호하느라 시간 낭비를 하지 말지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클린턴도 실패를 했고 부시도 실패를 했고 오바마도 실패를 했지만 나는 실패하지 않는다면서 트위터 정치를 또 시작을 했는데요. 이 국내적으로는 굉장히 비난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반도 문제를 전쟁으로 풀겠다는 것이냐, 한반도 문제를 전쟁이 아닌 외교적 해법으로 풀어야 된다는 것은 공화당에서도 주장을 하는 바인데 왜 트럼프 당신만 그런 주장을 하느냐. 이것이 사실상 자기와 함께 일하는 자신과 함께 일하는 국무장관 마저 이렇게 비난을 하면 정치가 어떻게 되겠느냐 이런 게 이제 지금 미국 사회 내부에서도 부글부글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틸러슨이 중국에 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 베이징에서 시진핑하고 회동을 하고 있고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의 질의응답에 응답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온 얘기인데 지금 그런 얘기를 하면은 자신의 정부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조차도 부정을 하면 어쩌자는 것이냐.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어쨌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트위터에 막 글을 쓰면은 세계가 출렁거리는 그렇죠. 이런 상황인 건데 과연 이렇게 출렁이는 것이 맞는가 언론이. 그러니까 좀 집중해서 분석해보고 취재를 보다 더 정치하고 좀 이렇게 정치하게 취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러니까 종합해서 어찌됐든 미국은 트럼프든 그렇게 주장을 하지만 그리고 뭐 이제 국무부 대변인이 뭐 대화 채널이 열려 있지만 영원히 열려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또 이렇게 봉쇄적 태도를 취하고 있지만 큰 틀에서 보면 내년에 저희가 평창 동계올림픽이 있고 패럴림픽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는 일종의 올림픽 휴전이라는 것이 1993년 유엔 결의로 채택이 된 바 있어요. 그래서 내년까지는 2월이죠. 그렇죠. 평창이. 예. 그래서 패럴림픽이 끝나면 한 3월 25일 정도 될 텐데 평창 동계올림픽부터 패럴림픽까지 다 끝나면 한 2달 정도는 사실상 올림픽 휴전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그러니까 그때까지는 이렇게 막 말 공포탄을 쏘면서 긴장이 고조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추석 연휴 기간에 북한이 또 미사일 쏠 가능성도 있다. 왜냐하면 지금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렇게 대화로 할 수 있다라는 여지가 생기면 북한은 늘 이런 식이었어요. 상대방이 약간 빈틈을 보이면 그 틈을
차고 들어가서 더 극단적인 벼랑 끝 전술을 쓰게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추석 연휴 기간의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 국민들을 또 놀라게 할 만한 뭐 지금 화성 12형 괌 포위 사격한다고 네, 했잖아요. 그러니까 네 발을 동시에 쏘는 것을 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SLBM 가능성도 여전히 있고요. SLBM 가능성 쪽으로 많이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화성 14형 ICBM 관련해서 이제 고각 발사를 했는데 정상 각도로 발사를 하면 이게 실제로 워싱턴까지 그렇죠. 날아갈 수 있는 이게 사거리를 보여주는 실험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가지고 있는 카드는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카드를 다 보여주고 대화로 나설지 아니면 그 전에 대화를 할지는 어쨌든 북미 양국 간의 대화 채널을 통해서 협의가 될 텐데 중요한 것은 우리 정부의 역할이죠. 여기서 우리 정부가 뭔가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속 평화 공존을 위한 시그널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서는 지금 이 국면에서는 우리 정부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는 게 참 안타까움입니다. 부추김이 있는 게 이 추석 밥상 민심과 관련해서 지금 TV를 틀어서 뉴스를 보면 자 이제 북한은 저렇게 전쟁 분위기로 나오는데 우리는 이제 민간인용 방독면도 없다 이런 뉴스가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북미 대화 접촉 설, 뭐 노르웨이 오슬로 설, 이 연내로 겨울에 만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틸러슨이 이제 직접 이 접촉을 또 인정을 하니까 이 부분에서 야당이 또 정부를 흔들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코리아 패싱이다. 그러니까 이제 코리아 패싱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대북 많이 다 끊어놓고. 우리 정부가 그러니까요. 도발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제재와 압박으로 이제 원트랙으로 정했고 그것을 통해서 평화체제 구축과 대화로 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투트랙이 아니라 이제 원트랙이에요. 다만 이 단계를 이제 끄는 거죠. 우리 정부가 이렇게 얘기하니까 코리아 패싱이다. 미국은 이 군사적 옵션 얘기하지 않느냐. 근데 이제 또 북미가 대화를 한다고 하니까 그래도 또 코리아 패싱이다. 그러니까 양쪽 다 이래도 패싱 저래도 패싱인 상황인데 청와대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연휴 중임에도 불구하고 박수현 대변인이 문자 메시지로 한미 관계에서 대북 협력은 긴밀하다.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또 노동신문에서 이제 한 방을 때렸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이 저 틸러슨 국무장관은 대화론을 얘기하고 있지만 매티스 국방장관은 서울을 위험하지 않게 하는 군사적 옵션도 마련돼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며칠 전이었죠. 그거를 노동신문이 이제 받아친 거예요. 이 어떤 군사적 옵션도 서울이 안전할 방법은 없다. 서울은 불바다 된다라는 얘기를 이제 다시 한번 확인시킨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강온 양면수를 양쪽 다 쓰고 있는 거예요. 아니 그 제가 아이디어를 드리면 돼요. 아이디어 주세요. 미국이 그 군사적 옵션 할 때도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평양 시민은 안전하고 북한 지도부만 끄집어내는 이런 군사적 옵션이 있다. 예? 그럼 뭐 당황할 거예요. 어떻게 그럼 그 사람들 그럴 거 아니에요. 평양이 안전한 군사적 옵션 없다 이렇게 발표해요. 괜찮은데? 그러면 또 하나는요. 그거 SNS를 좀 이 트럼프에서 아니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트윗하는 게요. 과거 히틀러가 라디오로 방송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대국민 방송이에요. 네, 맞아요. 그래서 자 트위터 사장님 누구죠 대표가? 주크버그인가요? 아니죠.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 사장이에요. 주크버그. 트윗은 누구죠? 트위터 사장님 누구죠? 트위터 대표님 영어로 누가 듣는 분들 번역해갖고 그쪽에다 트윗 날려주세요. 미스터 누가 있겠죠. 미스터 트럼프, 프레지던트 트럼프의 계정 폐쇄시키세요. 간단합니다. 뭐 이렇게 복잡하게 살아 세상을. 그 얘기도 있긴 있어요. 아니 왜 그러냐면 그 트윗 거기서 우리의 이 대중 매체를 이용해서 전 세계를 너무 불안하게 만든다. 그냥 당신 어나운스먼트를 해라. 백악관에서 트위터 폐쇄시키겠다. 당신 계정만. Only you. 심각한 국제 정세가 지금 나름. 아니 그게 아이디어는 간단한 거야. 트윗 계정 폐쇄시키면 어떻게 할 거예요? 페이스북에요? 페이스북도 계정시켜. 근데 폐쇄시켜. 어쨌든 이제 북한의 카드는 여전히 많이 남아 있다는 것이고요. 그 중에 알려지지 않은 하나가 있으니 그게 바로 화성 13형이라는 거거든요. 맞아요. 이게 김정은이 전략사령부 그 방문했을 때 벽에 붙여놓은 그림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화성 13형이고 알려진 것은 하나도 없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IRBM 그러니까 이제 중장거리 탄도미사일이라고 하고 북한에서는 ICBM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어쨌든 요와 관련된 것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것이 이제 북한 그걸 아직 실험을 안 했다는 거죠. 아직 그걸 이거는 이제 고체 연료를 이용해서 하는 로켓 발사거든요. 근데 이게 이 그림이 안 나왔기 때문에 추석 연휴 기간에 이것이 나올 수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게 북한 전문 기자들의 판단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북한 문제 전문가들이 네. 그 열병식 할 때 보면 미사일을 다 보여줬잖아요. 네. 그렇죠. 다 보여 미사일 이제 그 미사일 발사대 네. 다 보여줬는데 ICBM 화성 14호보다 1.5m인가 2m가 더 긴 게 있대요. 저게 뭐지? 근데 아직도 그래서 실체를. 1.5m나 네. 2m 하게 되면 사거리가 몇천 미터가 더 나간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만큼 이제 연료도 더 들어가고. 네, 이게 무스탄 계열 미사일인데요. 이를테면 이게 빵 터지면 또 이제 종편이나 이런 데서 하루 종일 이 얘기를 하게 그런데 되죠. 그런데 구구절 그 10 이게 북한의 국경이 네, 아니에요. 뭐 그렇죠. 공산당 찬건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 국가 국가 수립일인가 뭐 정권 네. 수립일은 정권 지나갔고 수립일. 지나갔고 말씀하신 공산당. 때가 예. 그 노동당 창건 창당 기념일. 창당기념일. 그래서 요 때는 보통 군사 실험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걸 예측을 하고 저는 네. 아까 그 기자 방독면 하나 없다 그 기자한테 묻고 싶어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은 핵전쟁이에요. 무슨 방독면이 필요하죠? 그럼 무슨 그 전투식량이 필요하죠? 그런 거 해갖고 왜 그 사람들 불안감을 조성시키는지 모르겠어. 그러니까 제가 이 아니, 장 얘기를 기자님. 하는 네. 얘기는 분명한 거예요. 불안해하지 마시라. 북한이 또 뭔가를 할 거다. 그렇죠. 아니, 네, 네, 그렇게 예측 미리 가능한 말씀을 거는 드리는 거예요. 예. 예측 가능한 건 예측 가능하게 예측을 하고 있으면 되는 그렇죠. 거예요. 미리 알고 계시라는 거고요. 네. 안 하면 고맙지만 할 수도 있으니 그리 놀라지 마시라. 그 기자가 반 기자님 아니에요? 왜 저랑 상관은 왜냐하면 이 여기서 반 기자는 반기윤 기자가 아니라 던져. 반기윤 기자. 어느 나라에 있는 왜냐하면 것도 이 아니고, 예. 방독면 산업도 아, 코리아 세일 전혀. 페스타에서 좀 아니 붕업하기 반기윤이 위해서 아니라 반동면. 반독면은 반쯤은 새 들어올 것 같아요. 기억난법이 바꾼 네. 추석. 아 그렇죠. 아 예. 저 안 썼습니다. 예, 그리고 김영란법이 이제 1년 정도 됐거든요. 예. 그래서 1년 딱 됐죠. 그래서 이제 관련된 이제 소식들이 많이 들렸는데 잠깐 좀 결산을 좀 해보자면요. 예. 시행 이후에 7월 말까지 접수된 신고가 한 4천 건 정도 됩니다. 김영란법 예. 시행되고 나서 그다음에 이 가운데 실질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된 건 한 29건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이렇게 신고된 건수에 비해서 이제 과태료가 실제적으로 부과된 건 많지는 않은데 여기서 좀 중요한 게 그 과태료 부과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전체 신고의 한 65%를 공직자들이 스스로 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분위기 자체가 분위기 좀 자체가 청렴하고 좀 정직한 이 분위기로 가고 있고 공직자들이 누가 이렇게 뭐 주려고 그래 뭐 선물 가져왔어요 하면서 네. 자진 신고한다. 그렇죠. 오호. 그러니까 이전 같았으면 그냥 아무런 거리낌 없이 예. 받거나 아니면 뭐 이제 거래가 이루어지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지금 이제 분위기가 많이 좀 달라진 거예요. 예. 아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는 일단 그런 심리적인 부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예. 아니 제가 장 기자님한테 이제 우리 다른 방송하는데 나오시고 자주 나오시고 그래갖고 선물을 5만 원 미만의 선물을 보내주려고 그랬더니 마음만 받겠습니다. 내 마음을 어떻게 줘? 이상해. 쿵쾅. 지금 이거 뭐죠? 아니 황우영 기자도 마음만 받겠대요. 그래서 또 내 마음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럼 선물 주세요. 그래 큰 선물 다시 보냈어요. 그래서 네 지금 어쨌든 1년 정도 돼서 이제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다는 말씀 드리는데 사실 좀 시행 처음 시작하기 전에요. 굉장히 많은 보도들이 좀 쏟아져 나왔었죠. 예. 특히 뭐 축산업 근간이 흔들린다. 그렇죠. 식당 다 망한다. 화훼업. 예, 이런 통계 자료도 있었어요. 1년간 매출이 음식점의 경우에요. 8조 5천억 원. 그러니까 전체 음식점 매출이 한 10%는 다 줄어든다. 감소해서 줄도산부터 큰 피해가 있을 것이다라는 그런 보도들이 쏟아져 나왔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평균 매출이 음식점의 경우 1.3%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혀 거의 영향이 영향이 없다. 없다. 많이 영향받은 데가 화훼, 그다음에 그렇죠. 공연 사업. 그렇죠. 공연 사업은 이제 티켓을 선물하는 티켓이나 경우가 초대권 많아요. 이렇게 시장이 예. 좀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는데요. 그래서 뭐 그것도 이따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일단 제일 대대적으로 많이들 말씀하셨던 게 축산업하고 예. 이제 그 식당 이쪽 요식업 쪽을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 그리고 좀 줄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뭐 어디냐면 유흥업점들 있죠. 그렇죠. 예. 노래방. 예, 노래방. 그 아니, 근데 중에서도 조금 더 비싸게 가는 유흥업들. 룸사롱. 네, 맞습니다. 그 뭐요? 아니 실질적으로 룸사롱의 매출이 많이 줄었어요. 왜냐하면 법인카드 사용 그 내역을 아하. 조사를 해봤더니 2017년 상반기가 4,600억. 그리고 예. 이제 2016년 작년이죠. 하기 전에가 5,120억. 그러니까 예. 448억이 감소가 됐어요. 알겠습니다. 그래도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전체적으로 좋아지고 있다. 안착되고 있다. 네, 이건 네. 꼭 알겠습니다. 해야 돼요. 6705님 1360번 버스 기사입니다. 많은 버스일 때 5명은 들었을 테니 17명은 넘었을 거예요. 6761님 명성수 66번 기사입니다. 풍성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제가 좋아하는 SG 워너비 랄랄라 신청합니다. 세 분 인사하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말 잘 보내십시오. 예, 노래 듣고 4부에 돌아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해피 추석. 정봉재 정치쇼 4부 순서 들어가겠습니다. 자, 할 말을 한다. 나라 국정원은 돌직구 정정브라더스 정돈 정태근 의원님. 정돈 의원님. 네, 정도원입니다. 예, 정태근 안녕하세요. 의원님. 정태근입니다. 예, 깔끔하게 정장을 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네, 산소에 갑니다. 아, 차례. 네, 그렇습니다. 성명. 예, 알겠습니다. 성묘. 죄송합니다. 성묘라 그래야 되나? 예, 성묘라 그래야죠. 자, 우재희님 프라하에 여행 와서도 듣고 있어요. 프라하에 가셨으면요, 프라하 구경하세요. 여기 방송 듣지 말고. 저게 우리 그 고릴라 앱을 다운하면 바로 듣거든요. 그럼요. 어제 제가 네. 그 농협 지점장님을 하고 저녁에 소주를 한잔 했는데요. 예. 거창분인데 굉장히 이 정봉주 정치쇼 애청자예요. 어허. 그래서 정봉주 정치쇼 때문에 사실은 저하고 동갑이니까는 이제 거기에 거창이면 상당히 보수적이었잖아요. 근데 이 정치쇼를 듣고 상당히 자기가 이제 정치에 대해서 이해도 깊어졌고 균형을 잡혔다. 오. 그래서 제가 요즘 뭐 시청률 배가 운동 17명 전도 운동을 하시길래 예, 17명 전도 이분이 운동. 주로 끝나고 난 다음에 다시 듣기를 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낮에 그 지점에서 그걸 켜놓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켜고 소리만 죽여놓으시라. 그럼 시청률이 올라간다. 아니, 그 성취율이 올라간다. 라디오 그렇게 조사 안 해요. 그냥 느닷없이 아무에게 전화해갖고. 아, 그래요? 예, 전화했고 어제 30분 이상 들은 라디오가 뭐죠? 그럼 정봉재 정치쇼 이렇게 하면 그게 조사되는 그분은 거예요. 뭐 자기뿐만 아니라 그분 처 애들한테 다 듣게 한대요. 이거. 오늘은 이 얘기만 합시다. 아니, 두 분 나와서 여기서 하시는 말씀 듣고 댓글이나 이런데 저분들이 정말 합리적인 보수네 이런 댓글들 많이 올라와요. 아유, 황송합니다. 아, 그러면 자꾸만 떨어진다니까요. 합리성을 주시하면은요. 그리고 정치 안 하지만 특히 정도원 의원은 뭐라고 한마디 하면 바로바로 기사가 뜨니까. 네. 그 아주 그 뛰어난 재능이에요. 그런 것도 보면. 스피커가 대단한 거죠. 예.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적폐청산 얘기를 좀 더 하시자. 네. 예. 적폐청산이냐 정치보복이냐? 둘 다 다죠. 그러니까 이제 왜 그러냐면 적폐청산이라면 여야를 막론하고 예. 또 정권을 막론해야 되는데 어떻게 다 이명박을 향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치보복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이명박은 예수가 되는 것 같아요. 모든 적폐를 다 혼자서 끌어안고 그렇잖아요. 그럼 나머지 적폐들은 뭐 다 어떻게 되죠? 이명박 대신에 다 용서받나요? 그래서 이거는 본인들은 아니라 그러지만은 일반 사람들은 다 이걸 너무 근데 또 우리나라에 적폐가 뭐가 있냐면요. 매 정권마다 정치 보복을 했어요. 박근혜는 이명박 MB 잡으려고 사자방 수사했고요. 예. 이명박은 노무현 잡으려고 저격 수사하다가 죽음으로 이끌었고 또 노무현 대통령도 대선 자금 수사해가지고 이해창 측근들 다 구속시켰어요. 저기만 안 했어요. DJ만 안 했는데 DJ는 그 대신에 여론조사 사장들 세무조사해갖고 구속시켰죠. 저 김영삼은 역사 발효세 한다면서 결국 노태우 전두환 구속시켰고요. 또 노태우도 전두환 백담사 보냈고요. 전두환은 김대중 사형 선고시 내렸고. 그러니까 정치보복이 이거 자체가 적폐예요. 그래서 저는 다음 정부도 누가 들으실지 모르지만 예. 이번 정부를 향해서 또 정치보복 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국정원과 지금 청와대에서 나오는 문건들 이런 것은 범법의 수준이 그 혐의가 있다? 그러니까 수사를 의뢰하고 그러는데 물론 그 겨냥을 하고 타겟을 한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한 지적도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지만 나오는 수준 하나하나가 이렇게까지 했어? 물론 그거에 대해서 예. 피하자는 거 아닙니다. 근데 왜 이명박 거만 나오냐 이거예요 자료가.
여러 자료도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뭐 그냥 모명이 있고도 나올 테고. 근데 마치 느낌이 그렇다는 거죠. 예. MB 한 사람을 잡으려고 다 온 나라가 동원된 듯한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저는 이제 김대중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를 좀 저희가 되돌아보면서 예.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사실은 그 국정원 문제는 저건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예를 들면 노무현 정부 때에도 보면 그 당시에 이제 불법 김대중 정부 하에서 불법 도청이 있었잖아요. 예. 그 대북송금 문제가 대북 있었고 송금 문제 있었죠. 그래서 그 당시에 임동원 신건 원장이 구속됐었어요. 아 임동원 원장도 구속됐나요? 구속됐죠. 예, 그 노무현 정부에서 임동원 신건 원장이 구속된 겁니다. 임동원 통일부 장관이었었죠. 그렇죠. 그래서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를 계승했다는 노무현 정부에서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에 민주당 내에서 그 문제 때문에 상당한 갈등이 있었거든요. 그럼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열린우리당으로 가는 과정인지도 몰랐고. 호남 홀대의 뿌리가 거기서부터 시작됐던 그렇죠. 거죠. 예. 그래서 근데 국정원 문제는 어떻든 국정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을 하고 공작을 하는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는 문제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보면 노무현 정부가 사실은 뭐 그때 그 도청이라든지 대북송금 문제가 김대중 대통령이 몰랐겠어요. 근데 김대중 대통령 문제를 건드리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저는 잘못이 명백하면 처벌받는 게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예. 사실은 명백하게 전임 대통령이 그 문제와 관련해서 개입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이상 사실은 그 노무현 정부에서 했던 문제들을 한번 볼 필요가 있고요. 예. 또 한 가지 제가 김대중 대통령에 대해서 여기서 여러 차례 여러 가지를 소개합니다만 김대중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김영삼 대통령 YS한테 요청한 내용이 뭐냐면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해서 석방을 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97년 12월 17일 날 당선되자마자 그걸 건의를 하게 되고 20일 날 석방을 합니다. 근데 왜 사실은 물론 이제 김대중 대통령은 자기가 옥중서신에서도 그렇고 최우진술 법정에서 사형 선고받을 때 최우진술에서도 자기는 정치 보복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밝히고 그것을 어떻든 신앙적 또는 양심적으로 이제 원칙으로 갖고 있었던 측면이 있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분은 민주화만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넘어서 소위 이제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를 고민했던 거거든요. 그렇다고 보면 특히 처음으로 야당에서 집권 교체를 한 상황에서 적폐는 청산을 하되 분열을 가져오지 않고 그래서 이제 통일로 나아가는 기반을 마련해야 된다라는 지점까지 고민이 갔기 때문에 전두환 노태우를 사면하자고 얘기했죠. 그래서 실제로요. 그 올해 나온 재미난 얘기 중에 하나가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이순재 여사가 자기들이 제일 편안할 때는 김대중 대통령 때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자서전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돌아가시기 전에 세브란스에 면회 갔을 때, 영문안 갔을 때 거기서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너무 불러줘서 고맙고 정말 편안했다고. 자기가 정말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죄송스럽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자, 청취자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많은 지금 댓글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김중환님, 골문 곳은 드러내야 하지 않을까요? 하늘을 손바닥으로 가리는 일은 그만하도록 잘못하면 응당한 처벌하는 걸 국민은 바란다니까요. 국민이 가리키면 그런 이유가 있는 거라고 봅니다. 이호차님, 이명박 검찰 수사 여부에 대해서 수사해야 한다라고 하는 답변이 80% 가까이 나왔는데 이걸 정치보복이라고 할 수 있나요? 자, 제 얘기는 예. 적폐청산 해야 되는데 적폐청산을 반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 근데 이명박에 대해서는 정치보복 성격이 있다는 얘기죠. 저는 뭐 그 사람을 하지 말자 아니고. 제가 그 사람을 보호할 의사가 전혀 없고요. 근데 이건 있습니다. 제가 정태근 의원한테 물어볼게요. 정태근 의원이 정치 사찰의 가장 큰 피해자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을 못 건드리니까 본인이 그때는 국회의원도 아니니까. 그 내용을 일단 먼저 잠깐 소개를 해 주시고요. 예, 부인 회사를 몇 년도에 그게? 그때 국회의원 시절이었구나. 시절이었죠. 부인 회사를 검찰 수사를 몇 번씩이나 하고 무혐의 나오니까 또 구속영장도 몇 번 치고 또 그것도 안 되니까 나중에 또 세무조사를 몇 달간 연장하면서 하고 그러다 결국 회사가 풍지박산이 되고
정태근 부인 회사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제가 얘기할게요. 예. 그리고 본인이 또 그 너무나 속상했는지 심장 수술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제가 묻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그런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제가 묻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정태근 의원한테 자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고소고발할 거예요? 그 조금 정정을 좀 하면은요. 예. 제처의 회사가 아니고 제처가 근무하는 회사. 그 당시에는 부사장이고 2008년도에 국회의원이 되셨고 예, 그 전부터 부사장으로 있었고 지금 이제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를 사찰을 하고 검찰에서 뭐 사장을 구속시키고 이명박 하고. 대통령 시절에 그럼요. 친이였었잖아요. 친이에서 떨어져 나오고 난 다음에 친인데 이제 눈에 가시 친이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어떻든 제가 그 이 정부를 만드는 데 대한 공이 있으니까 책임이 있으니까 이 정부가 이제 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고민 속에서 이제 진언을 한 것이었고 예. 그게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보면 쟤만 안 떠들면은 좀 우리가 좀 편하게 먹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처가 다니는 회사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이제 나중에 그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이제 제 주변에 이제 기업하시는 분들 사찰도 많이 했고 그게 다 확인이 됐었죠. 그래서 그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는 처벌을 하지만 예. 처벌하는 과정들이 용서를 전제로 그러니까 명명백백하게 드러나서 반복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아야 되고 그리고 처벌을 하되 이것이 보복이라고 생각 안 들도록 만들어야 되고 또 한 가지가 용서라는 과정들이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만델라가 그러잖아요. 만델라가 28년 넘게 그 깜방에서 살다가 나오고 남아프리카 공화국 같은 경우가 흑인들이 얼마나 차별을 받았어요. 예, 인종차별을 받았죠. 만델라가 들고 나온 캐치프레이즈가 뭐냐면 용서를 하되 잊지는 않는다. 그래서 실제 내용들을 전부 다 공개하고 그 사람들이 스스로 인정하도록 만들죠.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용서와 화해하는 법률이었죠. 그래서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이제 그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는데 이거를 무진장 끌고 갈 수가 없어요. 예. 지금 굉장히 나라가 위험한 상황이잖아요. 대표적으로 유인태 수석 같은 분이 속도감 있게 빨리 끝내라 이 문제를. 그래서 국내적으로 이것이 이제 그 정리가 되고 통합하는 과정들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남북 문제나 대외 문제를 잘 우리가 대응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리고 처벌하는 과정에 있어서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를 들면 전직 대통령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명백한 증거가 나오기 전까지는 망신 주기 형태의 조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자, 정치보복 그만하자는 말씀에 댓글이 지금 막 폭탄 터지고 있습니다. 이성광님,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주는 게 정치보복인가요? 2002님, 정치보복이란 프레임은 그만 썼으면 합니다. 죄를 지었으니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정치보복인지 적폐청산인지는 구분했음 합니다. 자, 그 죄를 지은 것 처벌하고 적폐청산하자 동의. 다만 이것이 정치보복이라고 하는 이미지로 더 씌워줬으면 안 됐겠. 그런 부분에 대한 오해는 안 받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적폐청산은 정권을 막론하고 해야 되고 여야를 막론하고 해야 되는데 한쪽만 초점을 맞추고 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 적폐청산이 어디 있어요. 그게 적폐죠. 김덕희님, 용서는 신부님, 목사님, 스님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김덕희님 화났어요. 이거 딱 화난 뭐. 용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예. 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오는 심지어는 이제 연예인들 좌파 성향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투약서를 퍼뜨리려고 했던 준비를 했고 또 심지어는 합성 사진 만들고 이런 등등을 심리 전문가들의 자문을 구하면서 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이해가 되세요? 저는 정말 기도 안 차는 게요. 예. 이 이런 상황이 온 거야? 이 사람들이 너무 무능하니까 사실은 이전에 예를 들면 박정희 시대 때부터 시작해서 중정이라는데 이런 데가 정치 공작을 했잖아요. 예. 또 정치 공작은 상당히 세련되게 하는 거예요. 세련되게 하다가 안 되면 주워 패는 거죠. 근데 내가 보니까 원세훈 원장 시절에 국정원이 너무 무능하니까 네. 우리 일 많이 하고 있다 해서 이것도 벌리고 저것도 벌리고 그러고 더더군다나 기가 막힌 게
아니 예를 들면 정도원 의원을 사찰하고 싶다. 그러면 말을 하면 되잖아요. 그걸 왜 문건에 남기냐고요. 문건에 남긴다는 건 뭐냐면 문건으로 해서 그러면 우리 이런 일 하고 있습니다라고 보고하려고 그런 거죠. 보고용으로 나 일 잘하고 있다. 그러니까는 더더군다나 SNS 문제를 얘기를 하는데요. 저도 과거에 이제 뭐 캠페인 할 때 인터넷 본부장을 했던 사람이지만 SNS를 가지고 여론이 잘 안 바뀌어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슈를 SNS가 댓글이 따라올 수 있는 이슈를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잘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칭송받게 만들면 되지. 일은 개떡같이 하면서 누가요? 저 MB 정권이 그걸 댓글로서 그걸 만회하려고 하니까 그게 일이 됩니까? 그리고 아까 이제 수준을 얘기했는데 얼마나 수준이 낮냐면 저 사찰을 한 사람은 저한테 걸렸어요. 제가 이름도 알아요. 이모식이라고. 그래서 제가 국정원 직원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저 인사 조치를 요구했죠. 아니 그 사람 불쌍하니까 잘르지는 마라 그랬어요. 예. 하여간 그 사람 청와대 파견 나가 있었거든요. 국정원 직원인데 저를 사찰한 사람이. 그래서 저런 사람 청와대에 두면 되냐? 국정원으로 돌려보내라. 잘르지는 마라 제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 원세훈 원장 어떻게 걸렸어요? 한심하죠. 저를 쫓아다니다 저한테 걸렸다니까요. 미안하고 그러다가 예. 원세훈 원장 별명이 원따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분이 사실은 그런 큰 조직 특히 정보 업무를 다뤄보지 않은 분이 아닌데 이걸 잘 할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무능하다. 뭐 청와대에다가도 이것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저것도 하고 예. 있다고 보고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예. 정돈 의원님 예. 어떻게 잡았어요? 궁금해요. 아니, 정말 궁금해요. 왜냐면 예. 우리 지금 듣는 청취자분들이 사찰에 대해서 체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를 늘 미행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하고 같이 저녁 먹거나 술 먹는 사람들까지 이제 조사를 하고 예. 이제 그 사람들한테 뭐 돈을 받았나 이제 이렇게 상상을 하겠죠. 그래갖고 그걸 증권사 찌라시에다가 막 뿌립니다. 정돈이가 돈 먹고 다닌다고. 그러다 안 되니까 또 그걸 가지고 주간지 일간지 기자들한테 자료를 주면서 넘겨주죠. 기사를 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간지 일간지 기자 중에서도 저에 대해서 호의적인 사람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한테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런 걸 부탁을 하더라. 그래서 제가 역추적을 해가지고 누가 그러고 다닌지를 잡아냈죠. 이렇게 미행하다가 현장에서 잡은 건 아니고. 네, 그래서 예. 이제 그거를 그래서 가지고 만났어요. 그 사람 아니 만났어. 그게 아니라 그거를 제가 이제 당시 이상득 씨를 만나서 예. 이제 얘기를 했죠. 이런 짓까지 하고 다닌다. 그리고 이거를 저 이상득 밑에 있는 사람이 시킨 거거든요. 그래서 예. 이걸 빨리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을 저 청와대에 두지 말고 돌려보내라. 그래서 국정으로. 결국 돌려보냈어요. 이상득 씨가 그걸 받아들였죠. 어느 정도. 그게 상투적인 수법이에요. 예를 들면 그 모 월간지에 예. 그 정태근이가 권력을 남용해서 자기 마누라 회사를 통해서 엄청난 축제를 했다라는 저도 그때 기사를 보고 믿었어요. 그 기사를. 근데 더더군다나 제처는 월급쟁이인데다가 저하고는 뭐 제처 지분도 없는 회사고 지분도 없는 회사예요? 없는 회사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까 말씀하시잖아요. 뒷조사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그게 찌라시 사실인 흘리고. 것처럼 찌라시 흘린 다음에 그거를 다시 기사화시키고 작업하고.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상투적인 수법이네. 그리고 지금 박덕흠 국회의원 됐지만 그 당시에는 사업을 하던 사람이었는데 예. 저희하고 되게 친했거든요. 근데 그 박덕흠 의원이 그해 금탑 산업훈장을 받았어요. 예. 그걸 받으면 매년간 세무조사를 유예시켜 주거든요. 예. 근데 그걸 이제 받자마자 40일인가 있다가 세무조사를 해가지고 돈을 친하다는 이유로. 예, 같이 밥 먹은 현장을 또 40일이 미행해서 아니라 4일 4일 만에 만에 들어와서 직원들이 도대체 뭐 이게 무슨 일이냐고. 근데 그걸 저희들이 몰랐었어요. 이분이 한참 나중에. 같이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럼요. 그래서 나중에 검찰에서 네. 그 사찰조 관련 조사할 때 박덕흠 의원한테 그 당시 의원이 아니죠. 검찰에 전화 와서 정태근이 때문에 사찰받는 거 맞습니까? 하고 전화가 왔다니까요. 그러니까 의심만 했었는데 실제로 기록이 남아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국정원에서 그런 걸 기록을 또 다 남겨요. 일 잘한다고. 일 잘하는 칭찬받아요. 그런 아마 게 있죠. 그거는 그 당시에는 그분은 공직윤리지원관실에서 그랬을 거고요. 그리고 뭐 많아요. 장훈학원 이사장 건도 있고 많아요. 두 분하고 친하다는 이유 때문에 MB 정부 시절에. 예. 그러면은 그 정점에는 어쨌든 이상득 의원은 그런 상황을 알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제가 이상득 의원한테 항의를 했죠. 그랬더니 이제 뭐 권옥수로 하더니 뭐 그리고 이제 옆에 있던 이춘식 의원이 그럼 제가 대신 처리하겠습니다 해가지고 일부 뭐 인사 조치도 하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그분들도
제가 세게 나가니까 그냥 예. 그렇게. 왜냐하면 제가 그 당시 이거 해결 안 하면 언론. 이상득 씨 방에 들어가서 내가 안 나오겠다. 아, 해결될 농성하겠다. 때까지. 예, 그렇게 이제 강하게 나왔죠.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 의원이 이 문제를 예. 제기하니까 그 뭐 저보러 폐륜이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게 시정이 안 되잖아요. 예. 시정이 안 되고 그 당시에 뭐 이상득 부의장 또 이제 뭐 박영준 왕차관들이 계속 잘 나가니까 그래서 이제 의원총회 자리에서 이상득 부의장이 정택은 정도원에 대한 사찰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정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원총회장에서 공개를 했죠. 아, 정태원 의원님이. 네, 예. 공개를 하고 또 이제 우리 정도원 의원님이 이제 심각하게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고 그래서 그때도 정정 브라더스. 그래가지고 그때 한겨레 신문 일면 톱으로 나왔죠. 그게. 그랬더니 저도 말은 이제 봤어요. 그 당시에 이상득 부의장 쪽에서 줄 서 있던 뭐 장모라는 의원께서 정태근이 바로 너는 폐륜이다. 폐륜이 무슨 말인지는 알구나 쓰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뭐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게 추석날에 맞는 얘기인데 아니 강경민 님이 좋은 해안을 주셨어요. 용서는 가슴으로 하고 죄는 깜빵으로 보냈어. 우리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똑똑해요. 자 3269님 이번 추석 연휴는 여름 휴가보다 더 긴 것 같아요. 평소에 늘 곁에 있어 특별함을 못 느끼지만 가족이 제일 특별한 존재 아닌가 싶어요. 맞습니다. 9562님 오랜만에 가족들 만나러 가는 길이라 설레요. 자 벌써 끝났어요. 벌써 죄송합니다. 너무 재밌었어요 오늘. 네. 자 두 분 인사하시고요. 네. 예, 추석 즐거운 선물 연휴 잘 되십시오. 잘 보내세요. 예, 저는 내일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땡큐 피스 코리아. 자 평화를 바라는 대한민국입니다. 피스 코리아. 내일 뵙겠습니다. 이 정부는 이 열흘 연휴 동안 한 195만 명이 출입국할 것이다 예상을 했는데 지금 추세로는 200만 명을 넘길 것 같습니다. 아니 이게 다이버시티, 다양성, 민주주의의 모습이에요. 네네. 그렇죠. 그러면 그 반드시 집에서 차례 지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가족끼리 합의가 되면 우리는 가서 지내겠다. 해외에서 예. 해외 호텔에서 인터넷 차례를 또 그렇게 많이 지내시더군요. 멋진 나라야. 아이디어가. 남북한 대화만 되면 참 멋진 나라야. 아니, 살다 보면 진짜 다른 나라 국민들은 개인 행복 지수가 높은데 우리는 국가 만족 지수가 높은 것 같아요. 참 좋은 나라예요. 네? 조금만 대통령 잘 뽑아서 더 좋은 나라 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 서강대 박호성 교수가 맨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정치만 좀 잘해주면 정말 위대한 나라, 근데 이제 위대한 훌륭한 민족. 정치인이 나오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어나. 예전에 그 오바마 대통령실에 미국에서 네. 뭐 경호원 따돌리고 뭐 이제 본인이 좋아하는 햄버거 먹으러 갔다 예. 이런 기사 나와서 야 이거 한국 대통령은 언제 저런가 그랬는데 칼국수를 드시고 어제 오후 난리가 1시 났대요. 넘어서 수제비. 비 오는 날 아마 삼청동 전 냄새가 청와대까지 간 것 같아요. 대통령 내외분이 이제 오후 1시쯤 내려와서 예. 삼청동에 있는 수제비집 예. 유명한 데입니다. 경원 없이. 경원이 있었어요. 경호처장을 경호처장이 개동하고 개동했어요. 왔는데 저희가 취재를 해보면 그게 원래 비공개 일정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잘 다 네. 모르는 비공개 일정이었고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김종숙 여사께서 그 명절 앞두고 뭔가 좀 시민들을 만나야 되지 않겠냐 해서 가자 하셨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예. 지금 올라오는 사진들도 이렇게 청와대 사진기자단 그 공식 사진이 아니라 네, 다 시민들이 시민분들이 막 시민들이 찍어서 올린 핸드폰으로 거예요. 다 찍어서 올린 그런 사진. 얼마나 놀라셨겠어요 시민분들. 아니 제가 그 이러저러한 자리에서 여러 차례 그 얘기했는데 이제 네. 지금은 대통령 되셨지만 그 대통령 되기 전에 민간인 신분일 때 그 은근 친했거든요. 그래서 네네. 자주 1대1로 앉은 얘기할 기회가 많았었어요. 네. 근데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청와대 우리나라 그 경호 그렇게 너무 심각하게 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서 비서실장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님하고 북한산을 올라갔대요. 예고 없이. 네. 그 많은 사람들 스치는데 아무 문제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산객들. 대통령도 비공개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게 좀 있었으면 좋겠다 하시더니 결국 실천을 하셨네. 그래서 네. 어제 저는 그냥 전과 수제비, 막걸리 메뉴 요거 딱 세 개인데 명절 연휴에 내외분이 비가 촉촉히 내리는데 막걸리 주거니 받거니 얼마나 좋아요. 부럽더라고요. 그 2012년 대선 때 제가 두 분 내외분 인터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네. 얼마나 금술이 좋으시냐면
굉장히 기자들도 많고 막 수행원들 뭐 정당 관계자 의원들 굉장히 많은데 김정숙 여사께서 이러시더라고요. 자기 커피 너무 놀랐어요. 네, 그래서 뭐 네. 커피를 두 분께서 이렇게 나눠 마시는 거 보면서 와 지금 인터뷰 한 10분 15분 앞두고 저렇게 분장실에서 저러실 수 있다니 놀랍다. 꼭 좋은 그랬죠. 것만은 아니에요. 대통령 내분이 금슬이 너무 좋으니까 저 같은 그냥 평범한 가장은 자괴감이 들면서 되게 힘들어져요. 내가 이러려고 힘들어요. 아니 근데 정치인들이요 네. 의외로 금슬이 좋아요. 잘해요 남편들이. 왜냐하면 부인이 집에서 고생하는 줄 알거든요. 우리는 상호 존대하거든. 존댓말을 쓰세요? 네, 존댓말을 써요. 처음엔 전화로 하다가 그다음 이제 그 얼굴 보고도 존대하는데 그다음서부터 일체 부부싸움이 없어져. 1분 해요, 1분 부부싸움. 그렇죠. 이렇게 존대를 하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크게 번지지 아니 않는다고. 부부싸움 때 얼른 반말했다가 좀 서로 이상했고 다시 존대로 전화 안 될 때 끝나는 거예요. 아니 저는 그 연배에 자기라는 호칭을 쓴다는 게 너무 놀라웠거든요. 자기. 예. 자, 자기 전에 자, 환경 기자님. 네. 사드 보복 이후 첫 추석, 사라진 추석 대목. 아하, 지금 경제는 우리가 지금 웃고 이렇게 떠들 때가 아니에요. 근데 경제는 심리이기 때문에 네. 사람들 마음이 여유로워지면 그래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가고 네. 일자리 좀 많아지면 여유로워지거든요. 그럼 경기가 살아나는 거예요. 사드 이후 첫 번째 추석. 네, 이후. 지금 그렇죠. 그 추석 대목이라고 하면 이제 우리 국내 이제 뭐 전통시장 생각도 많이 하고 국내 경기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이제 좀 시대가 좀 많이 달라져서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와서 소비하거나 이렇게 경제를 활성화하는데 역할을 하는 게 굉장히 좀 큰 부분을 차지를 하고 있었어요. 예. 공교롭게도 이번에 중국도 황금 연휴 시즌입니다. 지금 똑같죠. 8일 연휴를 지금 즐기고 있고 또 시작이 됐는데 원래 이 기간 동안에 중국 내에서 보통 한 100조 정도의 어떤 그 소비가 일어나거든요. 100조. 예.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 여행을 떠나는 유커수가 지난해보다 한 10% 정도 더 늘어나서 7억 1천만 명 정도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인구의 절반 가까이가 이동을 하고 이렇게 되면 전 세계 인구의 해외로? 10분의 1. 아니요. 해외로 떠나는 중국인만 한 600만 명. 600만 예, 명. 그 정도만 해도 정말 큰 수치죠. 그렇죠. 예.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 중국인들이 인근 나라로 가서 소비하거나 이렇게 경제 활동을 하는 게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일본 무조건 반품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유통업체에서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세일 팍팍 하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신제품이 나오기 전에 얘를 다 털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자기네들이 떨이를 해서라도 이걸 파니까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싸다. 나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많이. 우리가 지금 온라인 직구도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관세를 물어도 그게 더 싸니까 그 정도로 세일 폭이 넓은데 블랙 크고 프라이데이는 그 싸다. 그렇죠. 근데 이 세일 페스타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않아요. 유통업체들이 만약에 이 세일을 해서 남으면 타지 반품을 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직매입이 아니고 또 유통 구조가 미국처럼 이렇게 좀 단순화돼 있지가 않고 좀 복잡하게 돼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일반 백화점 세일하고 큰 차이를 못 느낀다. 이 운영하는 주체가 수수료 먹고 그렇죠, 그렇죠. 제조업체들이 와갖고 사갖고 와갖고 다 털어야 되는데 네, 네. 블랙 프라이데이는 여기는 그렇죠. 그냥 수수료 먹기 때문에 아닌 말고. 그렇죠. 유통업체가 책임을 지고 이걸 다 털어야 된다라는 그런 구조면 자기네들이 일단 이걸 털어야지 또 신제품 오면 팔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유통업체가 다 사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근데 아니구나. 지금 그게 아니라 이게 보통 물건 들여오는 것처럼 들여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세일을 유통업체에서 한 10% 20% 해서 약간 더 싸게. 일종의 유통업체의 갑질이네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보통 연례적으로 하는 일반 세일 행사랑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겁니다. 완전 이게- 유통업체에서 사서 여기서 다 팔아야 된다. 그럼 그렇죠. 마지막에 세일폭을 팍팍 늘릴 거 아니에요. 90%까지 막 내려가는 거죠. 예. 근데 이게 유통업체의 문제라고 보기 어려운 게 사실 이게 정부 주도로 작년에 시작이 됐던 그래요? 거거든요. 맞아요. 박근혜 그렇죠. 정부에서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시에 너무 내수 경기가 어렵고 경제 활성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부동산 경기를 막 올리는 걸로 했더니 결국 빚내서 집 사라는 식으로 해봐야 경제 활성화가 안 되지 돌아가니까. 않냐. 그러니까 이거라도 하자라고 해서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그렇죠. 업계에서는 진짜 그 울상으로 참여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맞아요. 정부가 하라니까 하는 거거든요. 손목 비틀었고 나온 거예요. 네,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불만이 많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업체에서도. 이게 네. 산업부에서 주관하는 예, 거잖아요. 산업부에서 그러니까 이게 주관하는 건데. 정부 주도로 하다 보니까 이게 자발성이라든가 적극성이나 이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이죠. 우리 좀 애매해요. 지금도 이제 홈페이지 가면은 만들어져 있거든요. 공식 홈페이지. 근데 가면 어떤 업체에서 어떤 물품들을 싸게 파는지 그게 업데이트가 다
정비가 안 돼 있어요. 이제 행사가 시작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예. 확실히 이전 정부랑은 그 약간 좀 거리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 알겠습니다. 주최하는 생각에 이거 정부가 하려면 다르니까. 제대로 예, 해서 그렇죠. 예, 하든지. 하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없애든지. 털든지. 예, 아예 그냥 이전 정권에서 했고 정권은 바뀌었는데 현 정권은 크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죠. 들어가지 못하고 또 예. 안 하면 안 한다고 욕먹고. 예. 그렇죠. 근데 하는데 예산이나 비용 들어가는 거 대비 효과가 효과는 없는 별로 거죠. 별로 안 없죠. 좋다. 예. 아. 그러니까 어떤 판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예. 정부 재설계에 들어가야죠.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실님 작은 아동복 매장 7년째 운영 중입니다. 아 진짜 힘드시겠어요. 매출은 터무니없이 줄었지만 새로운 재미를 찾고 자 흥은 업 정봉주의 정치쇼 나의 삶의 활력소 으쌰. 흥이 많으신 자 분. 의자는 이게 오프라인에서 불건데 아동복 매장 시절 아이디어 드릴게요. 아동복 매장 하는 분들 한 셋 내지 넷 다섯 정도를 엮어서 공동으로 온라인 매장도 같이 운영하세요. 혼자 하게 되면 힘이 들지만 셋 내지 네 개 정도 묶게 되면 오프라인도 하고 온라인도 하고 그래서 온라인에서도 일정 정도 판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덜 힘들어집니다. 비용도 줄고. 자 3470님 서울 온 지 3년 만에 고향에 갑니다. 그동안 명절 때 취업 걱정하는 말을 너무 많이 들어서 안 갔는데 드디어 취업에 성공했어요. 저 축하해 주실 거죠. 전국의 취업 준비생 여러분들 모두 특별해요. 화이팅입니다. 취준생 여러분 힘내시고요. 예, 축하해 주고요. 자 그리고 이번 추석 때 정봉주의 정치쇼가 뽑은 금기어 결혼은 언제 하니 취업은 언제 하니 성적은 올랐니 이 세 가지 또 있어요. 뭐요? 애 언제 낳을 거니? 그것도 근데 너무 그거는 스트레스 받죠. 애 언제 날 거니 그래서 네. 상대방의 감정을 건드리는 이런 얘기는 좀 피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번 추석에 정부는 발표하지 않지만 정봉주의 정치쇼가 발표하는 키워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을 먼저 헤아려라. 아, 이런 알흠다운 방송 보셨어요? 네, 처음 봤어요. 방송국 이름이 뭐라고요? SBS. 프로그램 이름? 정봉주의 정치쇼. 진행자 정봉주. 10월 18일서부터 청취율 조사 들어갑니다. 정봉주 3번 복창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은 17대 1의 가족이 돼주세요. 한 분이 17명의 전도를 하시는 거예요. 배가 운동이군요. 예. 배가 운동. 우리가 보통 싸울 때 17대 1로 싸운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7대 1의 정치쇼 가족이 돼주세요. 근데 왜 17대 1이에요? 늘 그래야죠. 17대 그게 1, 인간의 왠지. 심리상에 네. 18대 1 하면 좀 뻥치는 거 같아. 17대 1 하면 좀 많긴 한데 가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에서 17대 1로 싸운 뭔가 있었나 봐요. 그렇구나. 예, 이소룡이 17대 1로 싸우지 않았을까. 자 다음 뉴스 장윤성 기자님. 예, 추석하면 또 정치 뉴스가 밥상에 추석 밥상에 안 오를 수 없는데요. 그렇죠, 그렇죠. 이번에 이제 정부도 생각한 게 있어요. 그래서 반부패, 그러니까 청렴한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뭐 이런 거, 그다음에 이제 남북 관계 어려우니까 평화 이슈, 그리고 그 아무래도 이제 일자리하고 경제 문제 어려우니까 혁신 성장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얘기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 당국의 입장인데. 예. 정봉주의 정치쇼. 안녕하세요. 70억 분의 1의 사나이 마성의 중독성 대체 불가 정봉주의 정치쇼 정봉주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추석 연휴 시작됐죠. 오늘은 임시공휴일. 임시공휴일에도 저는 그리고 저와 PD와 작가분들은 우리 청취자분들의 알흠다운 귀를 위해서 오늘도 일하고 있습니다. 박수치고 감동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청취자 여러분 대단히 땡큐 크리스마스. 자 오늘의 실검 고속도로 교통 상황. 많이 밀리면 고통 상황이 되는데 지금까지는 교통 상황입니다. 카탈루냐 스페인 독립투표 90% 찬성. 카탈루냐 베이스를 두고 있는 축구팀 항상 게임할 때마다 신경전이 치열하죠. 독립투표 70% 찬성하고 있다. 자 10월 2일 임시공휴일 은행 합니까 안 합니까? 오늘 은행 임시공휴일 다 쉽니다. 자 그리고 이 중에서 제가 뽑은 봉도사 고른 실시간 검색어는 국정원이 프로포폴 투약설 좌파 연예인들
프로포폴 투약하고 있대요. 이러고 말을 흘리려고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첫 곡 Westlife I Lay My Love On You. 추석 때 가족들끼리 친지들끼리 싸우지 말고 서로 사랑을 나누세요. I Lay My Love On You. 정봉주의 정치쇼 1부 들어가겠습니다. 많이 기다리는 순서예요. 새로운 뉴스가 아닌데도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주고받는 합의 마치 우주의 조화를 보는 듯하다. It's like a universe. 자, 최 반장. 안 낚이네 다들. 최 안녕하세요. 자, 최영일 평론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반기용 이제 중딩 됐죠. 한경 TV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키가 혼칠하게 커요. 80대요? 예, 80대죠. 예. 80 몇 채요? 82입니다. 분남. 우리 학교 다닐 때 80 넘는 애들 치고 나한테 안 맞은 애들 없는데. 기분 나빠서 때리고 커서 때리고. 뜬금없습니다. 오늘. 자, 장윤선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최 반장 우리가 매주 하나씩 월화 수목 매 요일별로 하나씩 코너가 있는데 네. 다 자리를 잡았어요. 오. 그중에 제일 늦깎이로 자리 잡은 게 아빠들의 수다. 근데 이제 김영민 씨가 빠져요. 저질 체력. 버티지 못하다. 아침 7시에 끝나고 예. 11시까지 하는데 못 버티겠대요. 그렇죠. 브리핑을 하니까요. 그래서 내가 이런 돼지 카! 예,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연휴 시작되니까 오늘 일하시는 분들도 손과 발은 바쁘다 마음은 좀 여유롭게 그리고 조금 여유를 찾기 힘들다 정봉주의 정치쇼를 틀어놓으시고 그리고 그래도 조금 여유롭지 않다 샵 1035 문자 보내주시고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좋아라 살에 걸렸네. 자, 최남희님 봉도사님 저도 오늘 출근했어요. 그래서 방송 들을 수 있어 좋아요. 혼자 잠시에서 볼륨 업하고 듣고 있습니다. 아이고 좋은 하루 되시고요. 진짜 살에 걸렸네. 김정실님 제가 사는 시골에 차도 사람들도 많이 보이는 거 보니 연휴 시작이구나 싶네요. 사례가 제대로 걸리셔서 물 마실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첫 번째 뉴스. 첫 번째 뉴스요. 공항이 난리 났네. 명절 뉴스입니다. 명절 뉴스. 자, 역사상 최장 연휴. 단군일의 가장 긴 명절 연휴 맞습니다. 그래요? 네네. 그러니까 이 토일 이틀 주말 지났고 예. 오늘부터 연휴는 본격적으로 시작이에요. 예. 8일 남았습니다. 오늘 쳐서 긴 거죠. 자, 첫날이 30일 토요일이라고 치면 자, 이때 인천국제공항이 개항일의 최다 인파. 여행객이 무려 토요일인가요? 30일이? 30일 토요일. 그렇네. 어제가 일요일이었으니까. 어제 네. 국군의 날 일요일 10월 1일. 그럴 땐 깜빡깜빡해요. 왜 9월은 오늘 10월 2일. 31일이 없지? 네. 그래서 이제 september 가고 옥토버 왔는데요. 이 9월의 마지막 날이죠. 이 출발 여행객 수가 11만 4,751명 역단 최다인데 어제 일요일에는 이 11만 5,353명으로 11만 5천 명을 넘기면서 최다치를 연속 경신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만만치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명절 풍속도가 많이 달라졌구나. 물론 이 해외여행 떠나지 못하는 분들이 훨씬 더 많죠. 그럼요. 오늘 일하는 분들 많죠. 저도 정치쇼 쉴 줄 알았어요. 이번 주에. 무슨 그래서 정치쇼를 그렇게. 오늘 늦잠 잘 수 있겠구나 그랬는데 막 달려왔죠. 그 세수하는 티 팍팍 나요. 머리도 못 감았습니다. 네. 그 이제 정장도 못 입고 그랬는데 어쨌든 일하는 분들도 많고 국내에서 고향 찾는 분들도 여전히 많지만 민족 대이동이지만 이 중에 적지 않은 수가 원래 같은 경우는 아예 이 타겟층을 중국 6호로 해서 굉장히 큰 마케팅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난해 우리한테 안 오니까 다 일본 가네요. 그 일본 많이 가고 지금 태국도 많이 가고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마케팅을 좀 많이 특화를 해서 지난해 국경절 같은 경우에는 일본 찾은 관광객이 한 50만 명 정도 되는데 소비 액수가 한 100억엔 그러니까 한 1조 200억 원 정도를 그 일본에서 소비를 한 거예요. 그 국경절 기간에. 우리나라도 사실 굉장히 많은 그 중국인 분들이
놀러 오셨거든요. 한때 지난해는 재작년까지. 지난해 추석 때는 얼마쯤 왔나요? 지난해 추석에는 조사가 안 됐죠? 아니요 18만 명 정도가 오셨는데 오. 예, 많이 오셨죠. 그리고 이제 많이 왔죠, 오시고. 예, 많이 왔죠. 그리고 근데 이제 손님이니까. 그리고 올해는 지금 한 반토막 정도 예상을 하고 8만. 있습니다. 예. 8, 9만. 8, 9만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소비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마케팅 부분에서 크게 기대를 하지 위축되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이제 유통업계가 요 한 시즌에만 한 7천억 원 이상 특수를 누렸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상황입니다. 거의 예. 일본 일조하고 비슷했었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커의 그 기본적으로 인기 여행지가 아까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우리나라가 순위에 항상 있었어요. 1, 2, 3위 안에 꼭 맞아요.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밀렸죠. 태국, 일본, 싱가포르, 베트남 이렇게 다 밀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순위권에도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아직까지 지난 3월부터 한한령이 내려졌죠. 예. 그러니까 단체로는 한국에 가지 마라라는 게 예. 중국 정부의 입장인데 아직까지 풀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관광사는 다 거의 구경성이니까. 그렇죠. 예. 예. 지금 오시는 분들은 다 개별적으로 오신 분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한계가 있죠. 근데 개별적으로 오는 사람들 숫자도 예. 늘었어요. 늘어서 그 제가 또 한 일주일 전에 이 명절 앞둔 이 명동 그다음 해외 관광객들 상황을 보기 위해서 명동을 쫙 한번 훑었잖아요. 좀 늘었대요. 개인적으로 오는 사람들이. 예. 근데 우리가 뭐 매번 이게 정치적인 논리 다 떠나서 네. 중국 정치인들이 이게 대국스럽지 않아요. 정치는 정치대로 풀고 경제는 경제대로 가야 되는데 이걸 갖고 보복하고 압박하고 그러는 게 물론 섭섭한 심정은 있지만 이해는 하지만 이것 대국스럽지 못해요. 그래서 민간 교류나 이런 관광 차원까지 정부에서 좀 통제를 한다는 거는 사실상 좀 부적절한 조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런 줄 알아야 아직까지 돼요. 네. 이제 국가 사회주의적 요소가 매우 남아 있는 거죠. 강하다라는 거를 입증하는 것이기도 아니, 하죠. 그러니까 자유롭게 우리가 그 맹자, 공자, 유교 사상에서 중국에서 다 배운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마지막 뭐라 그래요? 인간의 완성된 인간을 군자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대인, 그렇죠. 네. 그렇죠. A소인들. 네. 대인배 기질이 있는 정치. 대인배. 소인, 띠띠. 동생이에요, 동생. 저건 대형이 아니라 띠띠 동생. 자, 코리아 세일 페스타 이런 것도 한다면서요? 그렇죠. 이게 뭐냐면은 이제 소비를 좀 진작하자라고 해서 이제 되게 크게 만든 행사입니다. 사실 이게 세일 시작은 페스티벌이죠, 일종의. 그렇죠. 페스타 하게 되면 이게 유럽식 스페니시 쪽인가? 페스타라고 하면. 스페니시 쪽이죠. 스페니시 같아요. 페스티벌이라고 왜냐하면 피에스타나 하는. 이런 거 생각해 보면, 근데 이게 쉽게 생각하면은 한국판 블랙 프라이데이 그렇죠. 뭐 이렇게 해서 그거를 본떠서 실제적으로 이제 차용해서 만든 건데 예. 이제 올해가 2회째예요. 이게 오. 지난 정부에서 처음 시작을 했고요. 했어요. 예. 내수 진작을 위해서. 내수 진작을 위해서 이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작을 했죠. 그래서 뭐 이건 뭐 지난 정권은 시작했지만 어쨌든 뭐 내수 진작을 위한 행사라고 해서 올해도 이번 정부에서도 지금 신경을 쓰고 홍보를 하고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내수 진작을 위해서 중간에 광고 보고 광고하시는 물건들 좀 사고 내수도 진작시키고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채널 고정하소서. SBS 라디오가 직접 제작한 팟캐스트 고릴라팟. 문화로 알아보는 연애 지침서 불법과외, 생생하게 살아있는 민초들의 이야기 떡국열차, 책도 읽어주고 여행도 보내주는 고품격 팟캐스트 체키라웃. 재미팟팟 고릴라팟, 고릴라 앱에서 만나보세요. 정봉주의 정치쇼 3부인가요? 2부인가? 아, 2부예요. 아니 제가 한번 웃자고 한 거예요. 추석 2부인가? 아니 저는 왜 빨리 보내시려고 그러나. 추석 2부. 추석 2부인가? 자, 오늘 기사 많으니까 간단히. 예. 자, 페스타 계속 간단히. 예, 그렇죠. 코리아 세일 페스타 아까 얘기를 좀 하다가 중단이 됐었는데 핵심을 얘기해 주세요. 이게 규모는 많이 늘었습니다. 지금 2회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회 때 이제 정부에서 주관을 해서 만들었던 행사인데 지금 2회가 되면서 그 참여 업체들이 좀 늘었어요. 지금 한 400개 정도 업체가 참여를 하거든요. 한 40개 업체가 더 늘었죠. 60개 업체가 더 늘었는데 중요한 거는 이 행사의 질이나 이런 것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렇게 대대적으로 정부에서 주관하는 그 세일 행사치고 지금 코리아 세일 페스타 아시는 분들이 얼마나 없어요. 될까요? 네. 그러니까 보통 이제 백화점이나 아니면 뭐 자, 이렇게 구조를 얘기해 주세요.
미국의 블랙 프라이데이는 잘 되는데 잘 왜 되죠. 세일 페스타는 왜안 거기는 되나? 막 며칠씩 기다려서 예. 물건 사잖아요. 그럼 구조가 뭐냐면 그 블랙 프라이데이 같은 경우는 유통업체에서 아예 직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제조업체가 와서 이렇게 좀 비싼 물건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지고 와요. 이미 돈을 가지고 내고. 와서 내고. 그렇게 되면 이거는 실제로 보수야당에서는 정진석 의원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이 나서서 적폐청산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바꾸려고 이렇게 노력을 했는데 과연 이것이 먹힐 것인가. 아마 이제 감론을박이 집집마다 있겠죠. 그리고 현재까지는 안 먹힌 것 같아요. 그렇죠. 전혀 먹히지 않고. 왜냐하면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조금씩 하향 곡선을 그리고 그렇죠. 있어요.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지난해 촛불을 들고 적폐청산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프레임 새로운 역사를 쓰려면 과거의 잘못된 역사를 청산해야 되는 거니까 이미 계속 수많은 이슈들이 나오고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번 추석 밥상에서 한번 얘기 나눠볼 만한 이슈가 예.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적폐청산은 프레임이라고 하기보다 점점 파고 들어가면 들어서 범죄적 행각 아니에요? 아니 그 얘기를 범죄를 그 얘기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제 그 얘기를 시작을 들어야 해야 됩니다. 돼요. 왜냐하면 자 지금 MB 정부에 참여했던 주요 고위직 인사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육성 발언도 나왔죠. 정치보복이란 말은 안 썼지만 퇴행적 시도 이런 표현 쓰면서 네. 성공하지 못할 것 이런 얘기를 이제 페이스북에 남겼거든요. 네. 그런데 그 MB 정부 시절의 인사들은 다 아직도 저기에 젖어 있는 것 같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예. 스스로 정권을 규정한 바가 있어요. 도덕적으로 가장 완벽한 정권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예. 당시에. 그런데 지금 이 MB 정부 때 흘러나오는 뉴스 치고 예. 지금 당시에 국정원 원세훈 전 국정원장 네. 자, 보시면은 공직선거법 그리고 국정원법 위반은 이미 그렇죠. 확정이 됐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횡령 혐의까지도 특수활동비를 가지고 민간 댓글 부대 운영하는데 돈을 썼다. 그럼 국고를 그냥 털어먹은 거 아니 아닙니까? 그거는 네. 특가법상이 제5조 국고손실죄에 해당하는 건데 국고손실에도 해당하죠. 그게 아니고 지금 배임 횡령 네. 네. 개인이 썼다는 거예요. 그렇죠. 배임 횡령은 또 이제 개인적인 착복으로 연결이 되는 거죠. 예, 원세훈 네. 원장에 대해서 지금 배임 횡령도 지금 예, 조사 맞아요. 중이잖아요. 그런데 보시면 또 이제 당시에 이제 문성근 씨라든가 김여진 씨 합성 예. 사진을 보면 저걸 국정원이 한 건가? 국민들이 다 깜짝 놀랐는데 이 빨간 딱지를 막 붙이고 다녔던 일들이 또 하나 새로운 게 터져 나왔어요. 당시에 특정 연예인에 대해서 프로포폴 투약 혐의를 이 유포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프로포폴 투약설. 그렇죠. 그렇죠. 이게 찌라시가 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게 마약 수사 당국이 포착을 하면 네. 내사를 하다가 수사를 하고 증거를 잡으면 긴급 체포해서 구속하든가 예. 아니면 약하다 초범이다 그럼 불구속으로 입건하고 그 연예인이 누구다라고 신문에 공개가 되죠. 예. 그런데 마약 수사가 아니라 이 비운털 박힌 연예인을 특정해 놓고 막 털다가 그러니까 사찰을 하다가 결국 야 프로포폴을 좀 투약한 것 같아. 하면서 찌라시에 흘려버리고. 그럼 이게 수사할 정도는 아니고 그럼 이 사람을 망신주게 하고 이미지를 폄훼해야 되니까 네. 이 찌라시를 유포해라. 이런 것들을 정권이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직접 그 기사를 만드는 가짜 기사를 만드는 네. 인터넷 언론사 포인트 뉴스 이것도 그렇죠. 설립했잖아요. 네, 국정원이 설립. 국정원이 설립을 했고 예. 국정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청와대까지 충분히 합의된 내용으로 지금 추정되는 흐름들이 그렇죠. 뭐 2012년에 이제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 예. 문건에서도 이게 크로스 체크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가요? 그 그러니까, 이런 관련 예, 문건이 그러니까 지금 보면 2011년 12월에 예. 당시 이제 이명박 정부 민정수석실 홍보수석실이 마약류 프로포폴 유통 실태 일부 연예인을 중심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는 소문을 확인했다. 이것을 이제 국정원한테 지시를 하는데 당시에 민정수석이 누구냐면은 인천지검장 출신인 정진영 수석이에요. 11년. 그리고 예 최금락 씨가 당시 홍보수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실상 청와대가 예. 국정원을 통해서 이러한 왜곡 날조된 것들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도록 지시했다면 당시에 그 수장이었던 최금락, 정진영 두 수석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는 것이죠. 왜 어떤 목적으로 이런 것을 그렇죠. 특정 연예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특히 마약류 프로포폴 투약설 이런 것을 정권 차원에서 예. 그냥 문화계 연예인이잖아요. 그런 연예인한테까지 이렇게 했어야만 했었을까라는 예.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니 저거는 조금 더 과장해서 얘기를 하면 말입니다. 지금 그 알인 이 거죠. 그 알? 일본 그 대지진 때 네. 네.
조선 사람들이 관동 대지진. 관동 대지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약을 탔다. 맞아요. 이런 것과 다를 바 하나도 다를 바 없어요. 없어요. 이게 뭐가 이렇게 끔찍한 일이지? 하지만 우리 뇌를 자극적인 한쪽으로 쫙 몰고 가서 특정 세력들을 죽이기 위해서 네. 그 특정 세력의 좌파 연예인을 일본에 살고 있는 조선 사람들을 보면 이게 등치가 되는 거예요. 맞아요. 얼마나 끔찍한 짓을 한 거예요. 그 메카시. 관동 대지진 때. 지금 말씀하신 그 얘기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계속 나오는 것이 그래요? 국정원이 뭔가 이 연예인 이미지를 훼손하기 위해서 예. 좌파로 낙인을 찍고 뭐 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찌라시 같은 합성 사진을 만들어서 유포했다 이런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예. 놀라운 게 두 개인데 군사이버 사령부의 댓글 부대 운영 실태는 청와대에 은밀히 지속적으로 보고됐다. 이 정황이 지금 나온 거 하나.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이제 말할 때가 다가왔어요. 뭔가 말을 이건 해야 돼요. 범죄적 행위죠. 이게 무슨 과거 적폐 청산이에요. 전혀